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사랑교육위원을 맡고 있고 한류열풍사랑 의장을 맡고 있는 박찬화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독립운동가의 역사 정신 그리고 제주도 항일 독립운동이라고 했습니다. 먼저 제 소개는 그냥 쭉 넘어가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독립운동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특강들을 했는데요. 특히 기억에 남는 게 이제 독일에서 3.1운동 100주년, 임시정부 100주년 때였습니다. 4월 11일이었는데요. 그날이 임시정부 수립일입니다. 그날 이제 어디죠? 네. 독일의 에센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요. 독일 전역에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오셨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60년대, 70년대 이제 광부로 가셨던 분들, 또 간호사로 가셨던 분들 있었거든요. 그런 분들에게 이제 임시정부의 독립운동사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어느 할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기억에 남는데요. 독일의 20대 독일에 와가지고 독일의 역사는 열심히 팠는데 한국의 역사를 지금까지 잘 모른다라고 하면서 이제 한탄을 하셨던 그런 기억이 이렇게 남습니다. 그래서 해외 동포에게도 이렇게 역사를 알리는 활동들을 이제 코로나 이전에 했었고 지금은 이제 국내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사카에서도 한번 제가 갔었는데요. 그때가 언제였냐? 2018년이었습니다. 지금 이제 제주도에서 오사카로 많이 이렇게 진출을 했잖아요. 일본으로 이렇게 많이 진출을 했었는데 제가 오사카에 가보니까 굉장히 저는 모르고 갔었는데 그 하루방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여기도 그렇고 저기도 그렇고 그래서 제주에서 오신 분들이 가게를 차리시고 식당도 하시고 여러 가지를 하시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서 2018년에 제주에 가서 어떻게 보면 이제 제주가 아니라 오사카에 가가지고 법정사 항일 운동 100주년 기념으로 역사 특강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외국 일본인 분들도 이렇게 오셔가지고 통역도 하고 했었던 그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 모습입니다. 예, 모습이고요. 저건 이제 다른 강의인데 어쨌든 그래서 사실 제주도에서 100주년 때 하고 싶었던 그 강의를 사실 여기서 이제 조금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라진 독립운동사라고 했을 때 이제 독립운동의 역사도 많이 이제 편중돼서 많이 사라지고 잊혀진 그런 독립운동사들이 있고요. 그리고 독립운동가들도 뭐 17,000명 정도 지금 서원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뭐 제주도도 이제 서원 받으신 분들이 약 200명 조금 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아까 얘기를 하셨지만 300분 이상이 또 대기를 하고 있고 또 더 많은 그런 독립운동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서원을 아직 못 받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그런 현실인데 오늘 이 두 가지로 1부, 2부를 해서 제 나름대로는 1부, 2부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독립운동가의 역사 정신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이어서 제주도 항일 항쟁, 특히 이제 법정사 항일 운동에 관해서 좀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독립운동가의 역사관과 역사 정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독립운동이라고 할 때는 뭐 무장항쟁이라든지 또는 만세 시위라든지 이런 것도 얘기를 하지만 일제 강점기에 우리의 역사를 읽고 있는 일은 우리들에게는 독립운동이었고 일제 시대에는 식민지를 영구히 하기 위한 전략이 바로 우리의 역사를 일본인들이 지워가면서 자신들이 만들어준 겁니다. 우리 역사를. 그래서 신채호 선생, 박은시 선생 등에게는 역사를 기록하는 일은 그 자체가 독립투쟁이었고 그 외에도 독립운동 역사가 이외에도 독립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역사관을 가지고 있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최근에 이제 몇 년 전에 이런 광고를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라고 하면 여기 계신 분들은 다들 이렇게 얘기하실 겁니다. 배달의 민족이라고 얘기할 텐데 근데 그것을 이용해 가지고 배달을 하는 어플을 만들었어요. 지금은 독일에 넘어갔죠. 그래서 독일의 CEO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국에서는 매달 1억 2천만 건의 배달이 이루어지고 있다. 근데 독일은 200만 건밖에 안 된다. 이런 얘기도 이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한국을 배워라 뭐 이런 얘기죠.
실제로 독일을 가보니까요, 함부르크 민속박물관에서 우연하게도 지나가서 들어가 보니까 한국 문화를 전시하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도 배달의 민족이 있고 한국은 정말 배달을 잘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기 빨간 박스 안에 보면은 그 배달이란 용어의 어떤 유래에 대해서도 이렇게 나오고 있었는데, 이 배달의 민족 어플을 만들어서 당시 대표였다가 지금은 배달의 민족을 운영하는 우한 형제의 김봉진 의장이라고 하는데요. 이 사람이 처음에 만들 때 뭘 했냐면, 어떤 두 사람이 이렇게 걷다가 같이 창업을 한 사람이겠죠. 밝은 땅에 사는 밝은 땅에 사는 민족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배달의 민족이라는 것을 배달이라고 하는, 음식을 시켜 먹는 배달에다가 대입을 해보자. 이 사람도 뭐냐면 배달의 민족이라고 하는 것이, 배달이라고 하는 게 밝은 땅에 사는 민족이라고 하는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배달은 밝은 땅이다. 어떻게, 배라고 하는 것은 또는 밝다라고 할 때 쓰잖아요. 그래서 밝은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 산이나 언덕이나 또는 땅이죠, 땅. 그래서 양달 또는 응달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또 비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달이라고 하는 것은 땅을 나타낸다. 밝은 땅의 나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배달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단군조선 이전에 배달국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모르지만 이제 배달의 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알고 있죠, 대부분의 분들은. 근데 배달국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또 환국이라고 해서 환하다라고 하는 어떤 광명의 나라가 있었다, 환한 나라가 있었다라고 하는 환국과 배달국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한민족사의 9,000년의 국통맥을 보면 첫 번째와 두 번째 나라가 바로 이 환국과 배달이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것이 바로 단군조선, 실제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독립운동가들의 역사 인식 첫 번째, 환국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제23주년 1942년에 3.1절 선언문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942년이죠. 우리 민족은 처음 환국이 창립된 이래로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환국이 창립된 이래로 역사가 지금까지 맥을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 왔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이게 1942년 3월 1일 3.1절이에요. 그 이전에 뭐가 있었냐면, 이제 뭐냐면은 1940년에 임시정부의 국군이 한국광복군을 창군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듬해인 1941년에 임시정부에서는 정식으로 일제의 선전포고를 하게 됩니다. 이 선전포고를 12월인가요? 그때 이제 선전포고를 하죠. 그리고 연합군과 함께 연합작전을 이렇게 전개하게 되는데, 국내 진공작전을 준비를 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급박한 가운데서 1942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뭐냐면 국내 진공작전에서 뭐가 나오냐면, 김구 선생의 제주도 점령 요청 문서라고 이렇게 나오죠. 제주도를 먼저 점령을 해야 된다. 일단 미군이 한국 남부의 제주도를 해방시키면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미군의 협조하에 제주도에 들어가서 전국의 한인을 지휘하여 미군의 한국 해방 작전을 돕겠다는 임시정부의 계획이 이렇게 담겨 있었습니다. 이게 제주도는 그러한 중요한 역할을 가지고 있었죠. 이러한 시기입니다. 1941년 일본의 전쟁 선포를 우리가 한 거죠. 그리고 나서 3.1절을 맞이해서 그 선언문에 뭐라고 써 있냐면, 우리 민족은 처음 환국이 창립된 이래, 우리의 어떤 민족의 어떤 정체성으로부터 시작하는 이 절절한 선언문에서 뭐냐면은 모두가 여기에 독립군, 광복군으로 참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절절함이 있습니다. 우리 민족은 처음 환국이 창립된 이래 단군 부여 3한, 3국, 고려, 조선, 대한민국으로 이어진 5,000년의 국가 주권이 한민족에 의해 개성되었다. 한 번도 끊어진 적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해요. 만약에 끊어졌다라고 하면 임시정부가 생겨나기 이전에 9년이 끊어졌습니다. 9년이 끊어졌죠. 그 외에는 끊어진 적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전쟁에 100번 전쟁에서도 우리는 승리하였고, 시종일관 승리하였고, 전 국가의 인격을 보존하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이렇게 참전을 하고 뭔가 이렇게 여기 함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3.1절 선언문에 넣었습니다.
그 이전으로 이렇게 조금 더 넘어가면요, 한국 독립당의 당강 해석 초안을 보면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한국이라고 어떻게 정했습니까? 대한민국이라고 어떻게 정했습니까? 라고 하니까 임시정부의 외교부장을 맡고 있는 조소왕 선생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삼국유사의 첫 꼭대기에 석유환국이라고 하였습니다. 석유환국, 옛적에 환국이 있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환국과 한국은 역자의 번역의 글자의 부동인 것일 뿐이며, 우리말로 한은 하한울 크다라고 하는 3대 의미가 있고, 민족 칭호 및 국가 칭호의 원시적 일원화적 위적이 있다. 환은 광명이니 후세 광명 2세의 유전이 이에서 발원한 것입니다. 환국에서 지금의 한국으로 온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삼국유사에 이게 있습니다. 맨 처음에 삼국유사 고조선조에는 옛적에 환국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 구절로부터 이렇게 시작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얘기한 것이고요. 또 조금 더 앞으로 가면 1936년에 임시정부의 여당 김구 선생의, 또 조소왕 선생, 이런 분들이 계시는 바로 한국 독립당에서는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환국에서 사만에 이르기까지 무려 3천여 년, 삼국에서 신라마가 1000년, 고려로부터 조선까지 500년씩 지속되어서 모두 5000년이었다. 이처럼 환국에서부터 시작하여 대한제국에 이르기까지의 우리의 국맥은 단 한 차례도 단절됨이 없었다라고 해서, 이때도 뭐냐면은 환국을 굉장히 우리의 어떤 시초로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환국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걸 좀 더 앞으로 가면 1920년대 조선상고사에서 단재 신채호 선생은 천국을 환이라고 한 것은 광명에서 그 뜻을 취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개 우리 한민족 조선족이 최초의 서방 파미르고 온 몽골 등지에서 광명의 본원지를 찾아서 동방 땅으로 나왔다라고 하는 거죠. 광명의 본원지, 광명이 비추는 곳이 어디냐? 동방으로 가서 불암산, 백두산을 바라보고 명월이 침입하는 곳, 곧 광명의 신이 쉬고 잠자는 곳으로 알고 그 부근의 토지를 조선이라 이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광명이라는 뜻이 있다, 환국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밝을 환자입니다. 환, 여기에 우리 한민족의 정신도 한 글자로 얘기하면 밝을 환자죠. 그래서 이것이 들어가는 게 바로 환국이 있었고, 환국에는 환인께서 계셨다. 환인의 나라 환국, 그 다음에 환웅의 나라 배달, 밝은 땅이라고 해서 전부 환으로 이렇게 들어가죠. 그리고 이걸로 본다면은 여러 문헌에서는 단군안검을 또 환검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환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환국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있다. 이것을 독립운동가들은, 대부분의 독립운동가들은 5000년의 역사라고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 이 환국의 역사를 보면 7대 환인이 있고, 배달국의 18대 환웅이 있고, 그리고 조선의 47대 단군의 약 7000년 역사가 있어서 9000년의 국맥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환단고기를 보면 7분의 환인이 계시고, 그리고 한국의 분국은 12분국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환국은 3301년에 7분의 환인이 다스리는 무병장수의 어떤 문명 시대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환국의 역사를 기록한 실제 문헌들은 이렇습니다. 환단고기라고 하는 하나의 책으로 이렇게 묶여져 있지만 그 안에는 5권의 책이 있잖아요. 그 안에는 또 10몇 권, 14권 정도의 그 책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기 상에서 다 저자가 다르잖아요. 삼성기 상에도 환국이 있고 삼성기 하에도 환국이 있으며, 삼국유사의 정덕본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중종 임신본이라고 하죠. 우리나라의 중종 때 임신년의 임신본이다. 거기 보면 석유 환국이라고 분명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태백일사 삼신오제본기에, 태백일사 환국본기에, 그리고 그 외에도 많은 책들에 환국의 역사 기록이 실제로 이렇게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조선사 편수회를 이끈 3인방 중에서 이만희 시류가 있습니다. 이 이만희 시류가 석유 환국이라고 하는 것을 석유 환인으로 조작을 했죠. 조작을 했다는 건 뭐냐면은 이거를 팠다라는 거예요. 긁었다라고 하는 거죠. 원래는 왕자가 들어가 있는데 이걸 갖다가 대자로 이렇게 긁어서 조작을 한, 실제로 조작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만희 시류는 삼성기를 본 사람이에요. 삼성기의 석유 환국, 그리고 오한건국이 최고다라고 하는 환국에 대한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삼국유사에 있구나, 다 그 삼성기나 환단고기 류의 책들은
다 없애버리거나 일본 왕실 도서관으로 가져가 버렸는데 이 삼국유사는 어찌할 수 없이 지금 발간이 되었으니 이거를 갖다가 조작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환국의 씨를 말려버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없애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해서 환국이란 나라가 있었다라고 하는 국가 성립사가 바로 환인께서 계시고 그 아들 환웅이 또 그 아들 단군이라고 하는 가족사로 변질되어 버렸고 그 가족조차도 신화 속 허구의 인물로서 인정하지 않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독립운동가들의 역사 인식 두 번째는 이 배달국에 대한 인식이 있었습니다. 배달국 두 번째, 한민족의 국통명에서 두 번째 배달국이죠. 배달국은 광명족이라고 합니다. 또는 배달족 또는 박달족 또는 광명족이라고 하고요. 또 그런 면에서 박달학원이 있었습니다. 1913년에 중국 상해에서 그 안에서 이 교육기관을 만들었는데 맨 오른쪽에 있는 신규식 선생이 만들었죠. 그리고 맨 왼쪽은 신채호 선생, 가운데는 신서호 선생입니다. 이 세 분을 뭐 삼신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그 가운데 계신 분은 대한으로 망했으니 대한으로 흥해보자라고 해서 대한이라고 하는 그 국호를 제안하신 독립운동가시죠. 그래서 이 세 분이 계셨고 박달학원에서 많은 젊은이들을 양성을 했고요. 또 하나는 신흥무관학교가 있습니다. 이 신흥무관학교에 대해서 림 웨일즈의 아리랑에서 김사한이 회고를 했는데요. 그날 독립의 광복의 그날을 위해서 방과 후에 나는 국사를 열심히 파고들었다. 신흥무관학교의 특징 중 하나는 철저한 국사교육에 있었다. 이상용이 지은 대동역사가 국사 교재였는데 만주를 단군의 옛 강력으로 기술한 사서였다라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신흥무관학교의 교가를 보면은 후령구가 있어요. 후령구를 보시면은 우리 배달나라의 우리 조상들이다. 우리 배달나라의 우리 자손들이다. 우리 배달나라의 우리 청년들이라고 해서 이 독립운동가들은 전부 배달나라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배달나라의 조상님이 계시고 배달나라의 우리는 자손들이고 그리고 우리는 청년들이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독립운동가들이 불렀던 단군신가라고 합니다. 단군신가라고 그때는 얘기를 하는데요. 고제신가, 단군신가 또는 신가라고 하는 노래가 있었는데 이게 이제 그 단군조선 때 어화가라고 하죠. 어화로 시작을 하니까요. 어화 나리 한백음 가미고이 배달나라라고 하는 용어가 나오죠. 그래서 이게 단군 왕검의 장남 2대 부르단군께서 그때 이제 굉장히 크게 유행을 했던 어화가입니다. 어화 배달국 아등 개 백백천천 물망 잊지 말자. 배달의 아들 딸 모두 백백천천 영세토록 우리가 이 배달을 잊지 못하옵니다라고 하는 거죠. 이때가 언제냐면 단군 왕검 그리고 2대 단군 때잖아요. 그러니까 단군 조선 초기에 배달국을 잊지 못한다. 환웅천왕의 그 은혜를 잊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길림성 통화연이 있잖아요. 백두산 왼쪽에 있죠. 통화연에 보면은 배달 학교가 있습니다. 1920년이죠. 1920년 이때 11월 3일이면 언제입니까? 그 봉오동 전투하고 청산리 전투에서 깨졌죠. 깨져가지고 1,500명 이상의 일본군이 사망하고 했을 때 일본군이 이제 광적으로 광기가 발동을 했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이 간도 초토화 작전이라고 하는 다 죽여라 민간인이고 뭐고 다 불살라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헌병대가 들이닥치면서 경신 대토벌 작전으로 학살을 당하게 되는데 이때 학살을 당했던 교사들이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있는데 7분. 이 배달 학교가 이때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배달 학교는 신흥무관학교의 지원으로 만들어진 민족교육의 본산이었습니다. 그리고 통화연에는 배달촌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배달촌에는 새배달이라고 하는 또 그런 어떤 신문을 발행을 했습니다. 발행소가 통화연 배달촌이다. 이 배달이라는 용어가 이렇게 배달촌이 있고요. 배달촌 아래쪽에 보면은 배달 의숙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압록강이 있잖아요. 압록강을 넘어가면 관전현이라고 하는데요. 이 관전현에 배달 의숙이 있었습니다. 이 배달 의숙은 뭐냐면 바로 환단고기의 어떤 편저자이신 개연수 선생 1911년에 그 환단고기 30권을 내셨던 개연수 선생이 계시던 어떤 교육기관이에요. 배달 의숙. 이것도 역시 석주 이상영 선생과 오동진 장군의 지원에 의해서 만든 겁니다. 여기에 3,000권의 책들이 있었고 한데 밀정 가면극이 압록강을 넘어와요. 일본 헌병들과 더불어서 압록강을 넘어와서 배달 의숙을 기습을 합니다. 이때 개연 선생도 잡혀가지고 사지가 찢겨서 압록강에 던져졌다라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 있는데요. 이 가면극에 대해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신한민보에 보면 가장 악독한 자가 가명극이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가장 악독한 자에게 개헌 선생이 걸리신 거죠. 그래서 독립운동가 개헌 선생이 이렇게 사지가 절단당하면서 압록강에 버려지는 그 참혹한 장면을 봤었던 14살의 청소년이 있었는데 이게 이유립 선생입니다. 이유립 선생이 해방 이후에 남쪽으로 내려오셔서 1979년에 바로 환단고기를 세상에 다시 한번 알리시는 1911년에 있었던 이 환단고기를 다시 한번 알리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번역본이 20여 종의 번역본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2011년에 환단고기 역주본 그리고 그 이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지부장님께서 말씀하신 1300페이지의 역주본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대중 보급판, 그 다음에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여러 가지 환단고기의 어떤 문화, 이 세상에 대중적으로 알리기 위한 그런 활동들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배달사 예전에는 뭐냐면 또 이제 이승만 대통령 시절이잖아요. 배달사를 출판했으니 이거에 대해서 뭐 자금을 대달라 뭐 이런 뜻도 있고요. 또 배달 공론이라고 해서 상해에서 잡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민부의 어떤 총회에서는 배달족이라는 용어도 이렇게 있었죠. 김승학 선생, 독립신문을 발간했던 김승학 선생은 이 배달국의 이상국을 건설하는 어떤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김승학 선생의 애국가죠. 애국가를 지으셨는데 그 애국가 끝이 어떻게 끝나냐면 배달 시족 배달나라 길이 보존하세. 지금의 어떤 애국가의 음악을 달자면 길이 보존하세라고 하는 그 배달 시족과 배달나라를 보존하자라고 하는 애국가를 지으시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배달이라고 하는 용어가 쓰이니까 뭐냐면은 일제가 그리고 우리 어떤 친일파들이 1930년에는 간판 철거를 강요당했다는 거죠. 배달이라고 하는 간판을 썼을 때 원산 경찰서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배달 또는 3일 이런 간판들을 사용하는 업주에게는 철거를 강요하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배달촌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통화연도 있었지만 북만주 오운현에도 보면 여기는 소련하고 이렇게 국경을 맞이하는 그쪽에 또 배달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번에 걸쳐서 여러 번 이동을 했는데 이곳이 독립운동의 근거지로서 소임을 다하는 곳. 보통 우리가 한인촌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중에 이제 배달촌이라고 하는 명명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배달이라고 하는 용어는 해방 이후에도 뭐냐면 대통령 선거 때 또 보면 이승만 대통령의 포스터에도 보면 단군이 있고 옆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단군의 피를 받은 배달민족은이라고 써 있죠. 그래 이거를 활용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때까지도 그 핏줄을 이으며 그 가르침을 받아온 우리 배달민족이라고 있었습니다. 이거는 언제냐면 1921년에 단군의 어천절, 단군이 하늘로 돌아가신 그날에 이승만 대통령이 이때만 와 있었어요. 임시정부에, 상해 임시정부에. 그래서 이때 그 찬송의 사를 갖다가 직접 적었는지 누가 적어줬는지 모르지만 이런 얘기를 했었죠. 우리 단군 대황조는 거룩하시고 크시며 지혜로우시며 뭐 이렇게 쭉 해서 그 핏줄을 이으며 그 가르침을 받아온 우리 배달민족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최배달 아시죠? 극진가라다의 창시자로서 크게 알려져 있는 대산 배달이라고 했습니다. 1985년에 KBS에서 인터뷰를 해보니까 이 배달이라고 하는 것을 뭐 어떻게 이름을 배달이라고 하셨습니까? 라고 하니까 배달민족의 배달을 따서 내가 대산 배달이라고 했다. 대산이라고 하는 건 나의 고향의 어떤 산이고 그 다음에 배달이라고 하는 것은 배달민족의 배달을 땄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80년대를 지나가면서 1970년에 처음 시작을 했던 우리가 그때 당시에 영화를 볼 때 영화 앞에서 한 20분 정도 했잖아요. 그리고 KBS, MBC 옛날에는 TV에서도 배달의 기수라는 걸 했습니다. 이게 했는데 이게 언제까지 하냐면 1988년, 89년에서 끝나요. 그러면서 뭐냐면 대중적으로는 우리가 배달이라고 하는 이름을 마주할 기회들이 사라졌습니다. 90년대 사라진 거죠. 그러면서 90년대, 2000년대 올라오면서 어떻게 보면 배달이라고 하는 이름은 배달민족 어플을 통해서 그냥 어디선가 우리가 어떤 민족 그러면 어린 아이들도 배달의 민족이라고 얘기하면서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들에게 우리가 배달국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줘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배달국, 박달국이라 하죠. 9000년 국통맥의 두 번째 나라이면서 18명의 환웅천왕이 1565년 동안 다스렸던 동북아에서 세운 한민족 최초의 국가.
그 이전은 인류 최초의 국가 한국이 있고 그 다음에 한민족 최초의 신시, 도읍을 신시로 한 배달국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배달국의 존재를 나타내는 문헌들도 배달, 신시, 환웅, 천구 등에 관한 기록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죠. 삼국유사, 응제시주, 표제, 음주, 동국사략, 신증, 동국, 여지승남, 대동운부, 근옥, 기원, 약천집, 해동이적, 풍암집사, 동사, 관함전서, 동사강목, 해동학부 이렇게 많은 곳에서 이 배달국의 존재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문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18분의 환웅이 계셨고 그리고 14번째 환웅은 자오지 환웅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치우천왕이죠. 치우천왕입니다. 이 치우천왕 때 바로 신시에서 청구로 이렇게 이전을 하게 되죠. 수도를 갖다 도읍을 갖다가 옮기게 됩니다. 18명의 환웅 중에서 14번째 치우천왕 때 후기 처음에 전기 신시 시대에서 후기 청구 시대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 청구의 위치를 잘 보시면 아까 말씀하셨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홍산문화입니다. 홍산문화의 위치가 바로 배달국의 어떤 위치와 일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특히나 청구국과 또 일치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정경희 교수나 이런 분들도 많이 고증을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홍산문화 그리고 요하강이 흐르기 때문에 요하문명. 그 다음에 여기가 서해 황해라고 하잖아요. 요 위에를 발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발해 연안 문명이다라고 해서 발해 연안 문명이라고도 이렇게 이형구 박사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발해 연안. 이 발해 연안 문명에서 뭐냐면은 이렇게 한반도 전체까지도 이렇게 포함이 되는 것이죠. 이때 환웅천왕이 신시 개천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개천절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삼국유사를 보면 환인천재께서 이렇게 내려다 보시는 거죠. 하시 내려다보는 삼위와 태백을 내려다보는데 두 곳이 다 가히 홍익인간 할 만한 곳이구나. 어디로 환웅천왕을 보낼 것이냐라고 해서 환웅천왕은 신시를 선택을 해서 신시로 이동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저쪽에 보면은 뭐가 있냐면은 삼위산이 있어요. 삼위산은 중국 감숙성에 실제로 지금까지 있는 산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 두 곳의 영역을 가지고서 두 곳 중 어느 곳을 보낼 것이냐라고 했으니까 이 삼국사기만 보더라도 환인천재가 이쪽과 이쪽 어느 곳을 보낼 것이냐라고 하는 그것을 본다면은 환국의 어떤 영역이라든지 환국의 어떤 시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환단고기에서 얘기하는 12분국의 위치와도 거반이 일치하는 어떤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커바란 일대 환웅천왕께서는 배달국을 건국을 하시는데 그때가 음력 10월 3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개천절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환웅천왕께서 삼국유사입니다. 솔도 삼천하사 삼천의 무리를 거느리고 태백산으로 오셔가지고 태백산 신단수 아래에서 도읍을 정하셨는데 그곳을 바로 신시라고 하고 그 다음에 시 환웅천왕이라 그분을 환웅천왕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삼국유사 고조선기라고 하는 것은 환웅과 관련된 서술이 훨씬 더 많다. 여기는 환웅신화라고 해야지. 환웅의 건국신화라고 해야 된다. 최강식 교수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안동대 민속학과 임재 교수님은 환웅 신시처럼 나라를 이렇게 완벽하게 기술한 세계 역사는 없다. 건국 이념을 표방했죠. 홍익인간 공식적으로 표방한 나라가 어디 있는가? 신시 말고는 없다. 환웅이 뭐냐? 환웅은 아까 환웅천왕이라고 했습니다. 천왕이 있는데 어떻게 나라가 없는가? 개국 이념도 있고 통치 방식도 있고 조직도 있고 국호도 있는데 어째서 나라로 우리 학계에서 간주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도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환웅천왕이 삼천의 무리를 거느리고 왔다라고 해서 그 거느린 무리에서 뭐가 되냐면은 우리가 나왔잖아요. 한국인은 환웅천왕과 함께 온 문명 개척단 3,000명의 자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어떤 뿌리가 되시는 분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 바이칼에서부터 저런 이미지, 맨 처음에 노란 분이 이제 환웅이시죠. 그리고 삼천의 무리들과 함께 수년에 걸쳐서 이렇게 내려오는 가운데서 태백산으로 이렇게 오게 되는 과정입니다. 이게 태백일사에 있거든요. 우리 환족은 모두 신시배달 환웅께서 거느린 무리 삼천의 후손이다. 후세에 비록 여러 부족으로 나뉘었지만 환단 일원의 후손에서 벗어나지가 않는다. 신시 환웅께서 처음 강세하신 그 공덕을 우리는 후세에게 전하고 입으로 외고 잊지 말아야 하는데 실제로 우리는 많은 분들이 또 우리 교과서에서 보면 환웅을 얘기하는 교과서가 없습니다. 한국사 교과서에서요 환웅이라고 되어 있는 게 단 하나 정도밖에 없어요. 지금 여러
뭐 거민정이기 때문에 뭐 8종 이상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거의 대부분이 없습니다. 자, 독립운동가들의 역사의 인식 세 번째, 천부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부경을 외운 독립운동가들, 천부경을 외우고 암송하고 그것을 가지고 수행을 했던 독립운동가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9천년 한민족 최초의 경전, 처음에 환국대에는 구전되어서 왔고, 그리고 환웅천왕의 천부경이 있었을 때는 녹도문자로서, 여기 보시면은 환웅 대성종께서 하늘의 뜻을 받들어 태백산으로 내려오신 뒤에 그의 신하인 신지 혁덕에게 명하여서 이 천부경을 녹도문으로 기록하게 하셨다라고 해서 처음에 녹도문으로 문자화하게 되는 천부경이 나오던 때가 바로 환웅 대성존 때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최치원 선생이 또 이렇게 붓으로 쓰시고, 그 다음에 뭐냐면은 1916년이 되어서 운초 개연 선생, 환단국의 편저자인 운초 개연 선생과 그 다음에 이유립 선생의 작은 아버지인 이태집 선생, 이 두 분이, 두 사람이 묘양산에 갔다가 그 벽에 있는 천부경이 새겨진 석벽을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탁본을 뜨고 그것을 갖다가 저 단군교로 보내, 개연 선생은 단군교로 보내고 이태집 선생은 단학회로 이렇게 보내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된 건데요. 그래서 이 대한 자강회라고 하는데, 여기서부터 인연이 있었던 외쪽에 개연 선생, 그리고 중간에 윤효정 선생이 있습니다. 인연이 있어서 윤효정은 개연수로부터 천부경을 받아서 1918년 11월경에 이때 당시 가장 유명한 학자이자 도인이었던 전병훈 선생에게 천부경을 갖다가 소개를 하게 됩니다. 천부경을 소개를 하니까 그때 이미 정신철학 통편이라고 굉장히 두꺼운 책이 있거든요. 지금도 이제 번역본이 나왔는데 엄청 두껍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미 전병훈 선생은 나는 이미 정신철학 통편을 편성하고 인쇄를 맡길 계획이었는데 호련 유학자 윤효정으로부터 천부경을 얻었는데 참으로 하늘이 주신 기이한 일이었다라고 해서, 그래서 자신의 책을 내기를 갖다 미루면서까지 맨 앞장에 천부경을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기입을 했어요. 1920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100년 전이죠. 그래서 정신철학 통편은 북경에서 간행이 됐고 전 세계 29국외국에 150여 개 대학에 보내집니다. 언제냐면 1920년대에 이게 보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천부경이 어찌 되었던 전 세계 도서관에 들어가고, 그래서 세계화가 진행된 것이 1920년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때부터 독립운동가들은 천부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일제강점기에 무장독립투쟁을 벌였던 대다수 독립군이 우리 민족의 정신을 잃지 않고자 수첩에 천부경을 필사하여서 공부하였다라고 하는 김정로옹의 증언이 있습니다. 바로 그 김정로옹의 수첩이죠. 수첩에 보면 천부경이 써 있어요. 천부경이 쭉 써 있죠. 그리고 뒤에 보면 천운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삼일신고의 처음 시작이잖아요. 그래서 바로 천부경과 삼일신고를 필사를 해가지고 이거를 가지고 다녔다라고 하는 거죠. 혼자 이렇게 가지고 다니진 않았을 겁니다. 김자인 장군의 북로 군정소에서 독립운동을 했던 광복군이 남긴 유품 중에서 이런 작은 수첩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천부경 찬이라고 합니다. 독립운동가들이 뭘 했냐면 천부경을 다 읽고 암송하고 하면서 이 천부경에는 이런 내용이 있다라고 하면서 천부경을 갖다 극찬한 그런 한문이 있습니다. 오동진, 홍범도, 최시영 장군, 이덕수 장군, 뭐 이용담, 그다음에 여운영 선생, 그다음에 뭐 쭉 많은 분들이 계신데요. 몇 분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연 선생은 뭐라고 했냐면은 환웅천왕께서는 하늘이 내린 자질을 가지고 지극히 신령스럽고 성스러움을 겸하셔서 능히 하늘을 대신하여 가르침을 세우고 만세를 목표로 삼으셨으니 이것이 천부경을 지은 까닭이다. 그리고 홍범도 장군은 신시는 1500여 년이 넘었고 천부경의 진리는 1, 2, 3이다. 천부삼인과 신법을 체득하던 첫날 배달의 오사와 환웅의 칙령으로 이내를 생각하네라고 했습니다. 아이고. 그다음에 몽양 여운영 선생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태허인 천지 사이에 오직 일기만이 저절로 가득 차 있으니 홀로 이 천부경이 만세의 양식과 지식이로다. 양식이 없으면 굶주리고 지식이 없으면 용렬해지니 환웅의 천부경은 우리 민족을 풍요롭게 하리라 라고 하셨고요. 그리고 이용담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은 단학회입니다. 단학회는 1대가 해학 이기 선생, 2대가 개연 선생이거든요. 거기서 쭉 이어져서 5대가 바로 이용담 선생인데 이분은 감옥에 19년을 계셨어요. 19년 몇 개월을 계셨습니다.
그 19년을 갖다가 어떻게 견딜 수 있었냐라고 하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밝음을 숭상하는 고장에서 일제 감옥에 갇히어 낭낭하게 천부경을 외운다. 가슴에 환단 달이 떠오르면서 스스로 도를 구하는도다. 억만 번이나 읽어 가히 통하게 되니 조국의 독립은 이 천부의 정신으로 말미암는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군교의 정은모 선생은 1913년이에요. 1913년에 뭐라고 했냐면은 이 천부경을 갖다가 단전에 양정 수련했다. 이건 뭐냐면 1913년 이전에 천부경을 갖다 수련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문처럼 읽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주문처럼 읽는 게 천부경 이렇게 있겠어요? 천부경 81자가 1913년 이전에 있었다는 거죠. 환단고기에 보면 1911년에 초간본이 나왔잖아요. 그거에 어떤 근거가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단군교 종용에는 천부경을 읽었다. 천부경을 읽어서 단전에다가 81자를 읽으면서 단전을 생각을 하면서 이 천부경을 갖다가 단전에다 집어넣는 아마 수용을 한 것 같습니다. 단전에 양정 수련을 하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독립운동가의 역사 인식 네 번째 단군 왕검에 대한 인식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군 조선을 지킨 독립운동가들인데요. 그때 당시에 고등학생이 있었습니다. 부산 경찰서를 폭파 거사 전날 찍은 건데요. 이 박재혁, 최천택인데 박재혁 의사가 부산 경찰서를 폭발을 했었죠. 근데 이분들이 이제 고등학생일 때 17세에 이제 우리나라 역사라고 하면은 한국에 대한 역사들은 가가호호마다 수색하여 압수하고 불태워 버릴 때다. 다 불태워 버렸잖아요. 20만 건을 불태워 버렸습니다. 사실은 한 50만 건 정도 되는 걸로 보이는데 그러면서 이제 일본으로 가져가기도 하고 강탈해 가기도 하고 그런 시절이었죠. 그러니까 역사를 배울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역사에 대한 갈급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등학생이 우리 역사를 먼저 알아야 되겠다고 느끼고서 동국 역사, 그때 당시 교과서입니다. 동국 역사를 복사 출판하고자 등사판을 구입하였다. 그 동국 역사를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기 보면 조선이 돼 있고 왕검에서 단군 왕검이 다른 건 몰라도 조선시대 사대주의가 있었기 때문에 뭐 기자도 나오고 뭐도 나오지만 다른 건 몰라도 단군을 실존 인물로 해가지고 처음으로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라도 이 역사책이라도 공부하고 싶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갈급증이죠. 3대 독립선언서가 있습니다. 무호 독립선언서, 28 독립선언서, 그 다음에 우리가 3.1절에 기미 독립선언서가 있는데 그 중에서 무호 독립선언서를 보면요, 가장 먼저 최초의 독립선언서라고 합니다. 여기 보면 2천만 형제 자매여 우리 단군 대황조께서 상제에 좌우하시어 우리의 기운을 명하시어 세계와 시대가 우리의 복리를 돕는도다라고 해서 단군 대황조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나오거든요. 안창호 선생이 단군 대황조를 칭송하는 가사를 지었잖아요. 대황조의 높은 덕해서 우리 황조 단군께서 태백산에 강림하사 나라집을 건설하여 자손 우리에게 전하셨네. 거룩하다 의탕탕 대황조의 성덕 거룩하다라고 해서 5절까지 쓰셨습니다. 5절까지. 대황조의 높은 덕을 잊지 말자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단군 대황조의 우리는 자손이다. 형제 자매들아 1000번 죽고 10,000번 죽어도 변치마세 대황조를 향한 충성을 변치마세라고 했죠. 어느 종교인 것을 막론하고 그냥 단군은 우리의 조상이시다. 이렇게 대했던 독립운동가들이십니다. 임시정부의 주석인 서고 이동영 선생은 우리 민족의 뿌리는 단군이다. 우리는 이 단군 왕검의 계급과 이어지는 전통을 이어서 독립운동의 역사적, 정신적 맥으로서 삼아서 지켜나가야 한다. 독립운동의 맥이라는 거죠. 그게 우리 민족의 뿌리가 바로 단군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김구 선생이 있고 김구 선생의 오른팔이라고 하는 박찬익 선생이 있는데요. 이 박찬익 선생은 항상 단군 영정, 여기 옆에 보시면은 단군 영정을 지니고 다녔습니다. 1917년에는 상해 대종교인들에게 복음용 단군 영정을 배포하여 개인적으로도 쉽게 봉안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신규식 선생님 같은 분은 매일 아침마다 단군 할아버지 영정에 청수를 올려놓고 기도하고 나가서 독립투쟁을 했다라고 합니다. 조선인들의 머릿속에는 단군이 있었고 그리고 단군 영정을 바탕으로 해서 단군과 단군 조선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독립운동가들이 있었는데 일제는 어떻게 했습니까? 조선인들의 머릿속에서 단군을 지우려고 했습니다. 메이지 유신이 지나고 나서요. 그때부터 메이지 유신이 지나고 얼마 지나지 않았었잖아요. 1894년
도쿄 국제대학의 시라토리 구라키치가 단군교라고 썼는데요. 여기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한국 불교의 삼국유사의 단군 이야기는 한국 불교의 설화에 근거한 가공의 선담이다. 가공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라키치가 구라를 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케이오 우습 출신의 나카미치오, 내가 미쳤다라고 하는, 쉽게 얘기하면 나카미치오라고 하는 학자가 있는데요. 중들이 날조한 이야기다. 승도의 망설을 역사상의 사실로 삼은 것이다. 단군 안검은 불교 승도의 망설이요 날조된 신화다. 이들이 얘기하는 단군 신화, 이거는요 뭐냐면 우리가 얘기하는 단군 신화라는 용어 써도 되는데라고 하는 학자가 있잖아요. 우리나라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뭐냐면 그 신화는 있고 그 신화 속에서 우리의 역사적 사실을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것은 긍정적으로 쓸만합니다. 그렇지만 이 일제가 왜 단군 신화라고 하는 용어를 개발했느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망설이요 가공되었고 날조된 신화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것을 이만희 시류가 또 나오죠. 이만희 시류가 단군 신화를 논리적으로 체계화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체계화했느냐? 이만희 시류 다른 사진인데요. 이만희 시류는 단군 신화가 북방 퉁구스 계통의 신화로 한민족, 특히 남쪽의 한민족과는 전혀 무관하다. 한민족 전체의 시조시는 존재하지 않는다. 남쪽이잖아요. 여기가 남쪽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대부분 지금 남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뭐냐면 단군과 아무 관련이 없다라고 하는 얘기를 벌써 하고 있어요. 이미 남북한이 갈리기 전인데 남쪽과 북쪽을 분단시키는, 정신적으로는 분단시키는 그런 역할을 이만희 시류가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한반도 남부를 일본 열도와 하나의 신화권으로 묶으려고 했다라는 거죠. 딱 잘라가지고 저쪽 위에는 그래 단군이 있었어. 근데 아래쪽은 우리와 같은 거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1920년에 조선총독부가, 왜냐하면 1919년에 3.1 혁명이 일어났으니까 이때는 뭐냐면 야 조금 그래도 이 역사를 가르쳐 주는 척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그들이 국사교육 지침을 내리죠. 거기에서 보면 뭐라고 하냐면 옛날에 반도의 북부를 조선이라고 불렀다. 이렇게 가르쳐라라고 하는 거예요. 반도의 북부, 한반도의 북부를 조선이다. 그럼 남쪽은 뭐냐면 진국이다라고 해서 이상한 용어를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국사 교과서가 어떻습니까? 지금 국사 교과서예요. 지금 국사 교과서입니다. 남한은 진이라고 해요. 남한은 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북쪽은 고조선이라고 합니다. 그것도 영역도 홍산문화의 영역이 쭉 4,000년 해가지고 고조선까지도 이제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도 다 배제를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저 부분을 고조선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의 한국사 모든 교과서가 저렇게 반을 갈라놨습니다. 이것의 원천이 무엇이냐? 이겁니다. 조선 총독부의 국사 교육 지침, 반을 갈라라라고 하는 거죠. 지금 갈려져 있어요. 이렇게 갈려져 있다는 겁니다. 1920년 조선 총독부의 국사 교육 지침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는 한국사 교과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지금의 2022년의 현실입니다. 이게 갈라놓은 그 뜻은 뭐냐면 고조선을 멸망할 때 딱 갈라놨으니까 뭐가 들어옵니까? 한나라가 멸망시키고 한사군, 한나라의 식민지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고, 남쪽은 뭡니까? 임나일본부가 들어왔다. 4세기, 6세기, 200년 동안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려고 갈라놓은 거예요. 지금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뭐냐면 고대의 한국은 중국의 식민지로서 420년간을 살았고, 뭐 낙랑군, 뭐 한사군 그러죠. 420년을 살았고, 그 다음에 4세기에서 6세기에는 임나일본부가 한반도 남부를 경영을 했다. 200년 살았으니까 합치면 620년이죠. 그 앞에 위만이라고 해서 연나라 사람, 중국 연나라 사람이라고 얘기하니까 그것까지 합하면 한 700년 정도 식민지로 살았으니 식민지는 너희들의 운명이다. 그러니까 받아들여라. 이게 식민사관입니다. 그러니까 식민사관의 핵심은 뭐냐면 단군은 신하고 그 다음에 한사군 한반도설, 임나일본부설이에요. 이거면 식민사관은 끝납니다. 무슨 뭐 식민사관이 4개 무슨 용어가 있으니 뭐 타율성론이니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이거면은 식민사관은 끝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단군신화라고 하는 용어를 단 한 번이라도 우리 고전에서, 우리 문집에서 나온 적이 없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일제 관변학자들에 의해서 처음 제기된 것이고, 이들에게 역사를 배운 이병도와 같은 학자들이 해방 이후에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국사관, 학술원이라고 하는 걸 속에서 역사를 담당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병도입니다. 언제 담당을 했냐면은 바로 1945년 8월 15일 날 해방을 했잖아요. 8월 16일입니다. 8월 16일에
제국대학을 나온 청년들이 다 모여가지고 거기서 역사철학부의 팀장은 누구다? 이병도다. 이렇게 정한 거예요. 바로 다음 날 주도권을 잡은 겁니다. 그래서 이병도와 같은 학자들이 해방 이후에 국내 주류 역사학계를 이끌면서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그래서 이제 4세대라고 하잖아요. 단군은 신하다. 송호정 교수 이렇게 얘기하죠. 그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국사 형성을 과정을 중심으로 설정한 것은 고조선이 국가 형성과 동시에 곧바로 멸망에 이르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거죠. 이게 고조선의 역사가 쭉 2000년을 넘는 역사가 있다면 단군 왕검을 갖다가 제거를 시켜버리면 어디로 가냐면 우리 조선시대 사대주의를 하면서 이렇게 단군을 제거하면 위만으로 가게끔 기자 위만으로 가게끔 만들어 놨거든요. 근데 기자도 제거를 했으니까 그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부왕 준왕이 있다가 그다음에 위만조선으로 가고 한사군으로 가는 이게 지금 국사 교과서의 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약 2200년밖에 남지 않는 그런 현실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일제시대의 독립운동가들은 어땠느냐. 여기 보시면 일제시대잖아요. 일제강점기, 대일항쟁기라고 합니다. 대일항쟁기에 보면 이렇게 많은 역사책들을 냈어요. 이 책들을 우리 학교에서 검토도 안 합니다. 이런 책들은요. 그런데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단군이 몇 분 계셨냐? 한 분 단군이 아니라 거의 2000년이 되는 역사 동안에 47분의 단군이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다루는 책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최근에 하나 더 찾아서 14개가 됩니다. 14개가 되는데요. 자, 보시면은 환단고기 47대 단군이 있었다. 그리고 조선사략, 환단세감, 전고대방, 대동사강, 해동춘추, 조선역사, 조선세가보, 그리고 김해김씨, 문원보까지 이때가 전부 다 일제강점기잖아요. 대일항쟁기입니다. 이때에 벌써 이런 책들이 다 나와서 우리 역사를 찾아야 되겠다. 바로 찾아야 되겠다. 저 기자조선이 아닌 것 같은데 뭐가 있을까라고 하다가 47대 단군을 찾은 거예요. 그리고 그 문헌들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47대 단군이 이렇게 나오게 된 겁니다. 1924년을 볼까요? 전고대방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자, 이 책을 보면 이건 인명사전이에요. 인명사전에 맨 처음에 누구로 시작하냐면 단군으로 시작합니다. 단군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전세 47이라고 나옵니다. 47분의 단군이 전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저희 1962년에 대동요람을 한번 보시면 이것도 보면은 단군이 돼 있고 뭐라고 돼 있습니까? 전세 47분이 전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한 분이 아니라는 거. 그다음에 이제 1939년에 조선 세가보는 윤영구라고 하는데요. 윤영구라는 분은 어떤 분이냐? 옆에 보시면은 조선사 편수회라고 돼 있잖아요. 일제가 만든 우리 역사를 갖다가 조작하기 위해서 만든 조선사 편수회 거기에 활동을 했어요. 그러다 내가 비참한 현실을 목도하고 낙향하여서 우울한 날을 보내다가 이 역사 내가 이런 역사를 만들려고 여기 참여한 게 아닌데 라고 하는 생각을 하다가 제자 서계수와 함께 조선 세가보 줄여서 세가보를 참회의 마음으로 간행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세가보예요. 세가보를 보시면은 니은이 빠졌죠. 조선 세가보 또는 세가보라고 하는데 47대 단군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환단고기하고 똑같아요. 단군, 첫 번째 단군 왕검, 그 다음에 부르 단군, 3세 가륵 단군, 가림토 문자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오사구 단군, 구울 단군, 탈문 단군 쭉 해서 전부 47대 단군이 환단고기하고 또 규원사화하고 똑같습니다. 이런 책들이 역사책들이 다 나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이경기 선생이 제공을 해주신 동국역대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아직 이거는 연대가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일제시대로 보이는데요. 고조선이라고 되어 있죠. 고조선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전부 그때 당시에 단군들을 똑같습니다. 아까 보셨던 그대로의 어떤 47대의 단군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4권을 지금도 찾아가는 중입니다. 이게 47대 단군에 관한 역사 문헌들을 찾아가는 중이에요. 그래서 이 47분의 이런 단군께서 계셨고 그분들의 어떤 행적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환단고기다. 그 중에서도 단군 세계에는 이 47분의 대단군의 역사가 그대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2096년 동안 그려지고 있죠. 자, 이렇게 독립운동 역사가들은 이렇게 환단고기, 규원사화 그리고 역사책들을 내서 우리 역사를 꼭 지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의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뭐냐면은
지금 현실에서는 단군 지우기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대한사랑 학술대에서 우장문 교수께서 작년에 나오셨어요.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모든 교과서를 조사해 보니까 단군과 관련된 3종 세트라고 할 수 있는 홍익인간, 단군 영정, 참성단을 전부 지워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거로 교육지침 2018년 교육부 고시를 근거로 해서 제작된 교과서에서는 거의 삭제했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이러한 형태는 단군을 부정하는 일부 역사학자와 일부 종교인 등의 압력에 의해서 진행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홍익인간이 사라졌어요. 작년에 국회의원, 민주당 국회의원 12명이 그 교육기본법에서 홍익인간을 삭제하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국민들의 큰 저항을 받았습니다. 청와대 청원도 있었고 4만 명 이상 되고 며칠 지나니까 항복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홍익인간 삭제 안 하겠다는데 이미 교과서에서는 삭제를 하고 있었는데 아무도 몰랐어요. 그래서 홍익인간 삭제하고 단군 영정, 그렇게 김구 선생이나 박찬익 선생이나 그 많은 사람들이 상해 임시정부에서 단군 영정을 조그맣게 해가지고 지니고 다니면서 그렇게 다녔던 단군 영정 다 없애버렸죠. 참성단, 단군의 어떤 흔적, 성지, 참성단의 사진도 전부 다 교과서에 이제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됐다는 거죠. 어진 사라졌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조사를 한 겁니다. 8종 교과서 중에 단군 영정이 들어간 교과서는 절반인 4종이었으나 지금은 모두 삭제됐다는 거예요. 개정할 때마다 점점 더 없어집니다. 지금은 역시나 사라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 이전에는 반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상징적인 인물로 왔던 단군 영정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완전히 삭제되었다. 그래서 학생들이 단군이 있으신지 알 수가 없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국사교과에서 홍익인간도 삭제를 했습니다. 홍익인간 이념을 이제 배울 데가 없습니다. 강화도 마리산 참성단도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영국 대형 박물관, 영국 박물관에 가면 중국관이 있죠, 한국관이 있죠. 가장 초라한 한국관이 있는데 그 한국관도 독지가가 1990년대 후반에 10억을 내가지고, 우리 정부에서 낸 게 아니에요. 10억을 내가지고 만들었는데 거기 학계가 개입을 하니까 이런 연표가 나옵니다. 이 연표에 보면 중국하고 일본하고 비교를 해서 우리는 원시시대야라고 하고 직접적으로 이렇게 우리 스스로가 만든 거 아니에요. 신석기, 청동기, 철기했는데 요 청동기 요 위에 여기 2333년 고조선이 있어야 되거든요. 없잖아요. 고조선이 없죠. 청동기도 10세기로 낮췄죠. BC 10세기. 그다음에 철기도 4세기로 낮췄죠. 8세기, 7세기, 8세기 더 위에도 더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고조선이 완전히 사라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주박물관에는 있어요. 다행히 고조선 건국이라고 국립제주박물관 가니까 있더라고요.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냐면은 탐나국도 있었잖아요. 탐나국이 언제 있었냐? 그때 있었죠. 지난번에 1년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단군 세계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단군 왕검, 초대 단군 왕검 제위 93년 경자년에 단군 왕검의 덕화가 온 누리를 덮어서 멀리 탐낭까지 미쳤다라고 하는데, 이 탐낭이 뭐냐? 탐낭은 지금 보면은 이거죠. 탐나 플러스 병랑이라고 하는 거는 병랑국 삼공주와 삼신님께서 혼례를 올렸잖아요. 그러니까 병랑국에서 왔잖아요. 그래서 탐나에서 탐, 병랑에서 랑, 그래서 탐랑이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15대 단군, 47대 단군 중에서 15대 단군 시절에 여기 보면은 삼한이 있잖아요. 삼한 중에서 마한, 한반도를 마한이 다스렸습니다. 부단군이 다스렸는데 그 14대 부단군 시절에 뭐냐면 탐모라 사람들이 말 30피를 바쳤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어요. 탐모라가 어디입니까? 제주도죠. 제주도에서 제주도 사람들이 말 30피를 마한에 바쳤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도 태백일사에 남아 있습니다. 이건 다른 기록이에요. 단군 세계에도 남아 있고 태백일사에도 이런 기록이 남아 있다. 이런 오래된 기록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독립운동가들은 우리의 뿌리 역사를 지키려고 노력을 했었다. 환국과 그리고 배달과 그 안에 있는 천부경과 삼일신고, 그 다음에 단군조선, 단군왕검, 이 모든 것을 우리의 상고사, 우리의 뿌리 역사를 지키면서 그 맥으로서, 그 정신사의 맥으로서 독립운동을 하려고 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심에 지금 남아있는 것이 뭐냐면은 바로 환단고기가 1979년에 이 세상에 출현을 해서 이러한 역사, 47대 단군의 역사, 그 이전에 18대 환웅의 역사, 그리고 그 이전에 7대 환인의 역사까지가 온전하게 오롯이 지금 남아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독립운동가들이 이룬 역사의 업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물 한 잔 마시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분 남았죠? 예, 예. 네, 두 번째 시간으로 뭐 단절되진 않는데요. 제주의 항일 운동에 대해서 여기 계신 제주 도민께서는 다 아시고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하는데 조금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 항일 기념관을 가니까 거기에 이렇게 전부 다 이렇게 사진이 있더라고요. 사진이 없는 분은 무궁화로 이렇게 처리를 했는데 세 보니까 200분이 계세요. 그리고 이제 새로 서훈이 올라간 분이 또 한 분 계셔서 201분이다 이렇게 해설사 분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들이 계시는데 뭐 그래서 잊지 않기 위해서 제가 이분들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잊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PPT에 모두 이렇게 한번 담아봤습니다. 제주의 3대 항일 운동이라고 하는데요. 바로 법정사 항일 운동, 그리고 조천읍에서 조천 만세 운동, 그리고 해녀 항일 운동, 이 3대 항일 운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1918년에 법정사 항일 운동, 1919년에 조천 만세 운동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많은 독립운동은 계속 이어졌다라고 보는데요. 거기에서 1932년에 해녀 항일 운동을 이제 꼽습니다. 그래서 순서로 보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법정사 항일, 조천 만세 운동, 해녀 항일 운동인데요. 조천 만세 운동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세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아시겠지만 3.1 혁명 가운데서 3월에 이어서 3월 1일부터 해서 4월, 5월까지 그리고 그 이후까지도 이제 이어지는데 보통은 한 2달 정도를 얘기합니다. 그 2달 사이에 있었는데 그래서 이것이 번져나가죠. 전국으로 번져나가게 되는데 3월 16일에는 당시 서울 휘문고보에 김장한이라고 하는 학생이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서울에서 만세 시위를 하고 독립선언서를 가지고 귀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김장한은 숙부 김시범에게 3.1운동 상황을 알렸고 이를 들은 김시범은 제주에서의 만세운동을 결심하게 됩니다. 김시범은 김시은, 김장환과 함께 제주의 유림들 사이에서 명망이 높았던 김시우의 기일인 3월 21일 이날을 거사일로 정하고서 21일 조천리 미밋동산, 지금은 만세동산이라고 되어 있죠. 저도 이제 가 보고 왔는데요. 만세동산에서 문화해설사로 계신 분이 만세를 외치라고 그래서 같이 만세 삼창을 이렇게 외치면서 그분이 이렇게 또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조천리 미밋동산에서 독립선언식을 거행한 후에 만세 시위 행진을 하였으며 이후 3월 24일까지 4번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만세운동을 전개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천 만세운동은 1차는 미밋동산에서 2차에서 4차는 군중들을 동원할 수 있는 조천 장터를 이용해서 항일 만세 시위를 전개하여 제주인들에게 민족의식을 깨우치고 제주 지역에 벌어지는 항일 운동의 모태가 되었다라고 항일 전시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19세기 말에 이제 유림의 위정척사 운동을 일으킨 최익현 선생이 제주도에 유배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유배에서 생활을 하면서 제주 유림의 정신적인 지주가 되었다라고 하는데요. 이 최익현의 영향을 받은 제주 유림들은 외세 침탈에 대항하는 의병운동을 전개하였으며 이러한 정신은 1919년 조천 만세운동을 일으키는 근간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주에 유배온 면함 최익현이 자신의 어떤 제자로 꼽는다라고 하면은 바로 이 사람을 꼽는다라고 해서 해은 김희정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에게서 이렇게 이어지고 해은 김희정에게 사사를 받은 김시우 선생으로 이어졌는데 이 김시우 선생이 돌아가신 기일이 바로 소상일이 바로 3월 21일이었습니다. 이때를 기해서 조천에서 만세운동을 일으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만세운동의 주역분들 일부 분들이시고요. 그리고 그 만세운동을 처음으로 그 고등학생의 신분으로서 서울에 있다가 제주도로 이렇게 독립선언서를 가지고 오시고 그리고 제주에서 또 만세운동에 참여를 하신 분이 이제 김장한 선생의 생가터에도 이 제주도에는 이렇게 기념으로 써 있는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김장한 선생의 생가터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써 있긴 하지만 그 14인의 동지 중에서 한 사람인 그는 현재까지 독립운동 공적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건 좀 의아한 부분입니다. 가장 그 활동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그런 분이었는데 아직 공적이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이런 분들이 이게 많은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처음에 참여를 했던 14분 중에서 가장 먼저 이렇게 돌아가셨던 분이 백응선 선생인데요. 이 백응선 선생의 비석에는 백응선과 함께했던 조촌 독립 만세운동을 주도한 13명의 동지 이름이 적혀 있고, 이것은 그 은밀한 곳에 비석이 있었기 때문에 일제 헌병들이 찾지를 못했다라고 합니다. 거기에 보면 옆면이 있거든요. 저는 옆면에 있는 것이 굉장히 좀 와닿았는데, 단군 기원을 단기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단기라고 쓰지 않고 단군이라고 했습니다. 그냥 단군 4515년 이렇게 돼 있는데, 임술년이니까 1922년이죠. 1922년에 이제 단군이라고 했습니다. 단군에 대한 의식이 살아 있었을 때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해녀 항일 운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짤막하게요. 해녀 항일 운동은 1931년 일본인 상인만을 위한 어용 해녀 조합에 맞서 해녀들의 항거였었고, 1931년 6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연 인원 17,000여 명이 참가를 했고, 대소 집회 및 시위 횟수가 연 238회에 달했던 대규모의 그런 항일 운동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 조천 만세 운동 그리고 해녀 항일 운동이 이렇게 있었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저도 이렇게 많이 공부를 이렇게 하고 왔습니다. 오늘 중점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1918년 10월에 법정사 항일 항쟁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법정사 항일 항쟁은 무호 법정사, 무호년이죠. 법정사 항일 운동은 1919년 3.1 운동보다 5개월 먼저 일어난 제주도 내에서 최대의 항일 운동이자 1910년대 종교계가 일으킨 전국 최대의 무장 항일 운동입니다. 10월 7일이죠. 10월 7일 서귀포시 도순동의 법정사에서 일본 제국의 통치를 반대하던 불교계의 김연일, 방동화 등 승려와 선도교 수령 박명수를 중심으로 법정사 신도와 선도교도 및 민간인 등 400여 명이 무장하여 조직적으로 일제에 한 건 항일 무장 투쟁이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대표적인 분들이 김연일, 그리고 방동화, 강창규, 그리고 박명수, 이렇게 네 분이 이렇게 사진이 있었고요. 주도 세력들의 체포 시기라고 하는데요. 체포 시기를 보면 가장 먼저 그 자리에서 거사 현장에서 잡히신 분이 박명수, 이름이 또 다른 이름이 박주석입니다. 이분은 이제 그 자리에서 잡혔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년이 지나서 잡힌 강창규 선생도 계시고, 또 1년 6개월 뒤에 그 대표적으로 주도한 인물인 김연일 선생이 잡혔고, 그 다음에 방동화, 강민구, 그 다음에 정구용 의사는 4년 4개월 뒤에 그렇게 4년이 지나서도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법정사 항일 운동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법정사 항일 운동은 1918년 6월경부터 김연일, 강창규, 방동화 3인이 제주 산천단에서 형제의를 맺으면서 비롯되었다. 이후에 이들은 제주도 중문 지역의 법정사를 중심으로 반일 의식을 고취시켜 나가다가 선도교 혹은 태율교, 보천교의 전신, 선도교의 제주 대표격인 박주석, 박명수라고 그랬죠. 이 박주석과 함께 운동을 구체해 나갔다. 그래서 10월 4일, 5일에 김연일 스님 등 30여인에 의해서 무장 항일 거사 계획을 추진하였으며, 제주에 거주하는 일본 관리를 소탕하고 일본인을 추방하자라고 하는 경문을 만들어서 각 마을 13개 리의 구장을 통해서 배포토록 하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참여한 자가 700명, 일정 기록 400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일본 경찰관의 연락을 두절하기 위해서 전선을 절단하고, 특히 10월 7일 김연일 부대는 제주 경찰서 중문 주재소를 습격하여 주재소장 요시하라를 포박하고 주재소를 방화 전소하였다. 이 운동으로 66명이 검찰에 송치되어서 재판 전에 2명이 고문을 당해서 옥사했겠죠. 그리고 재판에서 31명이 징역형, 15명이 벌금형, 그리고 18명이 불기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징역형을 받은 자는 3명은 감옥에서 옥사하게 되는 그런 어떤 상황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운동의 의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위키백과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조직적으로 일본에 항거한 항일운동으로 1919년 3.1운동을 비롯하여 민족 항일의식을 전국적으로 확산시켜 나가는 선구적인 그러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1919년에 3.1운동보다 5개월 먼저 일어난 제주도 내 최대의 항일, 어떻게 보면 이제 무장항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1910년대에 종교계가 또 일으킨 전국 최대 규모의 무장항일 투쟁이었습니다.
제주 도민들의 호응이 있었다. 뭐 13개의 돌이 마을 사람들에게 전부 다 이렇게 전했는데도 거기서 발사라는 자도 없었잖아요. 도내 최초이며 최대 규모의 항일운동으로 조직을 구성하는 등 6개월 내에 사전 준비 기간에도 아무도 발각되지 않았다. 일사불란했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주도자들이 오랫동안 은신이 가능했을 정도로 지역 주민들이 호응이 있었던 무장 항일운동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제주도민들이 그냥 전부 다 이렇게 참여한 그런 운동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발상지가 있죠. 거기 보면 법정사 터만 남아 있습니다. 이곳 전부 다 이제 불살랐다라고 이제 얘기가 됩니다. 무장 항일 운동의 그런 발상지가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의열사가 있는데 법정사 항일 운동의 합동 신의와 66인의 영정을 이렇게 모신 절입니다. 그래서 합동 제위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전체 66명의 그런 어떤 신의들을 전부 다 이렇게 모셔놓고 있는 의열사가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이 무장 발굴이 되었느냐? 1991년 법정사 무오의거의 재판 기록을 제주 사학자인 김봉옥 선생이 발굴을 했습니다. 정부 기록 보존소에서 법정사 무오의거 재판 기록을 찾아내면서 법정사 항일 항쟁이 다시 세상에 드러나게 되었고 1994년에 그것을 발굴했습니다. 1918년에 목포지청의 형사사건부, 1918년 광주지방법원 제주지청의 수형인면부 등이 발굴이 되어서 그리고 고등경찰요사의 제주도 소요사건 기록이 발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994년 동아일보를 보면은 이렇게 나오죠. 제주 보총교 항쟁, 불교계 인사 주동, 일제 경찰 기록이 밝혀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994년에 법정사 항일운동 사업 추진회가 열렸고 이 운동의 항일 운동사적 의미를 재평가하고 관련 인사를 포상해 줄 것을 정식적으로 요청하면서 새롭게 조명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업 추진위는 서귀포시에 청원서를 제출하면서 불교 세력이 중심이 된 항일운동으로 재평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것이 받아들여져 보훈처에서 유공자로 지정하는 절차를 밟게 되었다라고 하는데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문제 제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불교 세력의 중심이 된 재평가를 해달라고 해서 이게 받아들여졌다라고 하는데 과연 불교 세력이 중심일까요?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원래 이 법정사 항일운동 사실대로 기록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에서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정사 항일운동의 과정을 보면요. 1914년부터 법정사에서 활동한 김연일 등은 4년여의 준비를 거쳐서 1918년 제주 법정사에서 항일운동을 실행했다라고 하는데 제주도 당시의 어떤 종교 상황을 보면 1914년에 제주도에 선도가 들어옵니다. 선도 또는 선도교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이제 들어오면서 변해가는 세태를 비판하면서 갓과 도포 등의 전통 복장 사용을 고집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뭐 기독교, 천주교 양인을 배척하거나 무속 신앙을 갖고 있던 농어민들에게 그런 분들이 많이 입교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조성인 교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도교라는 이름의 유래는 뭐냐면요. 그 증산상제님을 신앙을 하던 증산상제님의 교단을 가장 먼저 창설하신 분이 태모 고수부님이라고 합니다. 뭐 이렇게 만화로 그렸는데요. 이렇게 그 태모 고수부님께 이게 그 성도가 얘기를 하죠. 교 이름을 무엇으로 정하시렵니까? 라고 하니 천하를 통일하는 도인데 아직은 때가 이르니 선도라고 하라라고 해서 후일에 다시 진법이 나오면 그때 알게 되리라 라고 해서 증산상제의 아내이자 교단 개창자인 태모 고수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천하를 통일하는 도인데 아직 때가 이르니 선도라고만 하라. 그래서 이제 제주도에서 그 다들 선도라고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선도 또는 선도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도교인데 이게 보천교의 어떤 전신으로 볼 수도 있고요. 이 선도교에서 선도교를 이끌고 있는 거기에서 이제 이 차경석 성도도 활동을 하게 됩니다. 태모 고수부님께서 1911년 전라도 정읍 대흥리 차경석의 집을 본부로 정하시는 거죠. 본부로 정하시고 각기 사방으로 돌아다니며 포교에 힘써서 1911년부터 해서 3년 만에니까요. 1914년 전라도 남북도 충청도와 경상남도 서해남의 모든 섬에 태열주 주문 소리가 끊이지 않고 울려 퍼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선도교에서 외웠던 주문이 바로 태열주 주문입니다. 차경석은 1916년 동지절에 24방주를 임명한 뒤에 각 지방으로 파견하여 전국의 신도들을 수집하고 교권을 자신에게 집중시켰다라고 합니다. 이 선도교와 보천교가 나오는 그런 과정이에요. 1918년 6월부터 100일 동안 이렇게
준비를 한다. 1918년 9월 19일, 음력으로 8월 15일인데 이 날이 법정사에서 행하여지는 우란 문제에 남녀 교도 30여 명이 참여를 해서 저항 의지를 밝히게 됩니다. 우란 문제라고 하는 것이 있죠. 죽은 이를 위하여 망자의 위패를 불단에 세우고 제를 모시며 제가 끝나면 그 위패를 불사르게 되는 의식이 있습니다. 우란문회라고 하는데요. 거기에서 배포한 30여 명에게 배포한 경문이 뭐냐면, 외노는 조선을 병합하고 우리 동포를 학대하고 가혹하게 다루어 실제 외노는 조선민족의 구적에 가깝다. 불언간 불모 황제가 출현하여 국권을 회복함으로써 교도는 우선 먼저 일본인 관리와 장사치를 사륙하거나 몰아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이때 발각이 됐다면 이때 완전 이를 그르쳤겠죠. 그런데 이제 이런 경문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김연일은 스스로, 김연일 여기 이제 승려로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 그림 초상화도 승려로 그려놓고 있죠. 이 김연일은 스스로 불모 황제라 칭하여 대오를 정리한 후 북은 각 이장에게 일본 관리를 제거하여 국권을 회복하는데 직접 장정을 거느려 참여하라. 만일 따르지 않으면 군율에 비추어 엄벌에 처한다라고 하는 경문을 배포하고 제주 성내를 향해서 행동을 개시했다라고 합니다. 강면 이장들에게 이렇게 배포를 했는데 아무도 신고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공동체를 이렇게 형성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겠죠. 불언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꾸로 지금 넘어갔네요. 예. 그래서 항일 항쟁의 날 10월 6일하고 7일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7일 새벽에 서귀포로 진격하여서 제주와 서귀포를 잇는 전선과 전주를 절단하였으며 일본군 등을 구탕하고 중문리의 경찰관 주재소를 방화하여 전소시키고 일본 경찰을 포박하였다. 그러다 일본 경찰의 적극적인 진압 작전에 박주석 등 주도자 38명이 체포되고 김연일 등이 도피하여 종식되었다라고 합니다. 종식된 거죠. 이런 과정을 갖다가 이렇게 그려놓고 있는데요. 제주도가 있고 서귀포시가 있는데 여기 보면 중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뭐냐면 무장 항일 운동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잡혔잖아요. 잡힌 사람들은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청, 저희 목포입니다. 목포로 송치가 되었습니다. 총 66명 중에서 48명이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기소되었고 1919년 2월 실형 선고 31명, 벌금 15명, 재판 전 옥사가 2명, 고문 끝에 강충군, 강수호 이 두 사람이 옥사를 당한 거죠. 불기소 18명이었다. 수감 중 3명이 옥사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의문은 뭐냐면 400명이냐 700명이냐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이때 법정사 항일 운동의 참여자 수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매일신보 처음에 1920년 4월 2일이죠. 이때는 700명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매일신보에서 23년이 되었을 땐 400명, 정구용 판결문에 300~400명, 그리고 뭐 고등경찰 요사행에서 400명, 매일신보는 3번 있는데 점점 줄어들어요. 700에서 400에서 300명으로 이렇게 줄어듭니다. 일제는 항일 운동자의 항일 항쟁을 한 숫자를 점점 줄이는 경향이 실제로 있습니다. 참여자 규모에 대한 왜곡과 축소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매일신보는 1920년, 23년, 38년에 걸쳐서 3번의 보도를 했는데 최초 보도였던 20년 기사에는 총 700여 명이 참여를 했다라고 보도를 했지만 그 이후에 400명, 300명으로 축소를 시켰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을 보면은 뭐 알 수가 있는데요. 자, 보시면 이건 3.1운동 때 사망자 숫자입니다. 3.1운동 때는 200만 명이 참여를 했고, 그 다음에 뭐냐면 한일 관계 사료 집에는 조금 흐린데요. 제가 이제 확대를 했더니 좀 흐립니다. 사망자 수 6,800명. 한일 독립운동 지열사 박은식 선생이 쓰신 거죠. 한국 독립운동 지열사입니다. 7,509명이라고 이렇게 사망자 수를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 독립운동 사략에서는요 6,670명입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6,600명에서 7,500명 정도가 사망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조선 총독부 집계가 어때요? 조선 총독부 집계는 축약을 해가지고 550명. 야, 이거 3.1운동 때 이때 550명밖에 안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실제로는 10,000명 이상이 죽었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구체적으로 좀 남는 숫자를 계산을 해보니까 6,600명에서 7,500명이다. 이게 우리의 어떤 공통된 어떤 조사였죠. 그런데 지금의 국사편찬위원회, 아까 말씀드렸었죠.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드렸지만 국사편찬위원회가 국사편찬위원회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국사편찬회의 조사는 어떻습니까? 3.1운동 때 그 2달간의 사망자 숫자는 933명이다. 어디와 가깝습니까? 조선 총독부 집계와 가깝죠. 국사편찬위원회가 553명, 933명.
자리 숫자가 틀립니다. 수천 명도 안 돼요. 934명인데 사실은 뭐냐면은 국사편찬위원회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사망자 수는 725명에서 934명이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연합뉴스에서 이게 국사편찬위원회에 따르면이라고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사망자 수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국사편찬위원회에 따르면 우리 스스로가 조선총독부의 사망자 수에 비슷하게 만든 것은 분명히 독립운동가들이 임시정부에서 기록한 숫자에서는 6,000명에서 7,000명이 사망했다라고 했는데 3.1운동 때 뭡니까? 국사편찬위원회는 지금까지도 725명에서 934명을 고소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조선총독부의 숫자와 맞는 거죠. 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일제가 감소로 분명히 이제 700명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국사편찬위원회는 누가 만들었느냐? 이 조선사 편수회에서 참여를 했던 수사간부와 촉탁으로 참여했던 사람이 이병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죠. 이병도보다는 덜 알려져 있지만 신석호가 있습니다. 이 신석호는 조선사 편수회에 똑같이 촉탁과 수사간부, 수사관을 지냈다. 그리고 광복대인 1945년에 지금의 국사편찬위원회의 전신인 국사관을 창설했고 46년에 국사편찬위원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국사편찬위원회를 창설한 거는 신석호예요. 조선사 편수회를 나왔던 신석호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사편찬위원회가 이 모양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뭐냐면 적게는 400명 이렇게 정도는 표현해야 된다. 적게는 400명에서 많게는 700명까지 이 법정사 항일 항쟁에 제주도민들이 참여했다. 이렇게는 얘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법정사 항일 항쟁의 주도 세력은 그럼 무엇인가? 김연일은 어떤 인물인가? 김연일이 주도를 했기 때문에 김연일 선생이 1921년 4월 26일 동아일보에는 4년 전이니까 1918년이죠. 제주도 의병 사건의 수령이 차경석이다. 동아일보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또 전라남도 제주도청 1924년에 제주도청에서는요 차경석이라는 자가 이를 계승하여 포교에 종사하였는데 그는 조선인의 약점을 이용하여 비밀리에 여러 가지 술책을 부려 신자를 끌어들였다. 1913년 경상북도 사람 김연일이라는 자가 본도에 와서 교도를 모집하기에, 본도라고 하는 건 제주도입니다. 제주도에 와서 교도를 모집하기에 부심했다. 그 선언하는 바는 국권 회복에 있다고 하여 주장하기를 하나의 소동을 일으키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였다라고 해서 경상북도 사람 김연일이 본 제주도에 와서 무슨 교도를 모집하냐? 바로 보촌교도, 선도교도입니다. 자, 또 보시면은 1932년에 폭도사 편집자료 고등경찰 요사라고 해서 일제가 적은 거죠. 차월곡은 신도 모집을 위해서 각지를 전전하다 1918년 국권 회복의 미명하에 경상북도 영일군, 여긴 영일군이라고 정확하게 있죠. 영일군 출신인 김연일과 서로 모의하여 9월 19일 우람분해에서 교도 30명을 소집했다. 그때 여기에 참가했던 38명은 검거했지만 차월곡, 김연일 등의 간부는 수만회를 갖고 소재를 감추어 지금 행방이 불명하다라고 해서 1년 6개월 동안 김연일 선생은 이렇게 잡히지 않았었죠. 그러다가 이제 잡히게 되었습니다. 차경석 같은 경우도 갑종 요시찰리는 1917년부터 그때 국권 회복을 표방하기에 1917년 4월에 갑종 요시찰인으로서, 요시찰이라는 말 지금도 쓰잖아요. 갑종 요시찰인으로서 편입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김연일 선생 같은 경우에는 불원간 불무황제가 출현한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불교에서 쓰는 말이 아니잖아요. 우리 조선은 일본의 탈취당해 괴로워하고 있다. 정구영 판결문 4년 뒤에 잡혔었죠. 정구영은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우리 조선은 일본의 탈취당해 괴로워하고 있다. 이제야 옥황상제 성덕주인이 나와서 조선 인민을 구제토록 명을 받았다. 이제 각 면 이장 즉시 이민장정을 몽솔군하여 10월 7일에 집합하라. 집합하라니까 전부 다 이렇게 집합을 하게 된 거죠. 이 명령을 위반하는 자는 군법에 처한다라고 하는 경문의 내용이 있습니다. 이 경문의 내용에 보면 옥황상제 주인이 나온다는 거예요. 성덕 주인이 나온다는 거예요. 옥황상제 성덕 주인이 나온다. 이게 동학 가사에 나오는 거거든요. 이 동학 가사 사면 경세가를 보면 해월 유록에 나오는데 성덕 주인을 만나야 된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불가에서 쓰는 내용이 아니에요. 옥황상제가 나오는 내용, 이 내용은 불가에서 쓰는 내용이 아닙니다. 양남구
독립운동가 양남구의 공수를 보면 정구영은 모두를 향해서 김연일이 황제가 된다, 불무 황제가 된다는 거죠. 불무 황제가 되어서 일본인을 추방하여 선정을 베풀 것인데 김연일은 상제의 가호가 있다. 부처님의 가호가 있는 게 아니라 상제의 가호가 있으므로 반드시 목적을 용이하게 수행할 수 있으며 신체 생명에 위험이 없으니 모두 협력하라라고 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중군 대장이 바로 이 양남구 선생이죠. 김연일은 중구, 안덕, 대덕 일대에서 다음과 같이 설교를 하였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하늘의 뜻을 모른 자가 어떻게 오늘에 날뛰고 있다. 신체 발부는 수지부모라 했거늘 머리는 왜 짧게 깎고 손톱 발톱은 왜 깎느냐. 양풍에 물들고 외색에 물드는 날 모든 백성은 멸망하고 말 것이니 보천교를 믿으면 장래의 화를 면할 수 있을 것이다. 이건 뒤에 가서 보천교라고 하는 것은 일제에 등록을 할 때 원래는 보화교였었는데 보천교로 등록을 하게 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1922년에 그 이후의 기록에서 이제 보천교라고 이렇게 된 거겠죠. 어쨌든 보천교나 선도교를 믿거나 그렇게 하면은 장래의 화를 면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누가 했냐? 김연일 선생이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하원 사람들, 그때 당시에 기소된 사람 중에 20명이 하원 마을 사람들인데요. 이 사람들의 기억을 보면 김연일은 법정사에서 생활하였지만 승려와는 달리 머리를 깎지 않고 길게 길렀다. 늘 상투를 틀고 갓을 쓰고 다녔다라고 합니다. 이런 모습이죠. 이런 모습을 하고 다녔다라는, 머리를 깎은 승려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보면 차경석 성도를 보시면은 큰 상투에 대갓을 쓰고 이런 모습을 하고 있는 거죠. 보천교에서 그때 당시에 단발령이 있었잖아요. 단발령이 있고 상투를 잘라라고 하는 그 일제 그 시대의 그런 압력에도 불구하고 벌써 1920년대까지도 상투를 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어떤 보천교의 모습이었다고 볼 수가 있죠. 차천자는 몸 뚱뚱하고 큰 상투에 대갓을 쓰고 얼굴은 구릿빛으로 까만 수염이 보기 좋게 나 있었다. 그 풍채는 만인의 장 같았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조성윤 교수의 어떤 논문에 보면요. 강창규 어른이 얘기하는 김연일 얘기를 들었는데 확실한 선비다. 옛날 정감록 비결에 어쩌고 저쩌고 하더라. 정씨가 어쩌고 저쩌고 그 옛날 역사를 많이 골아주고는 뭐 이렇게 승려 고미 만화와의 대담이라고 합니다. 그 강창규 어르신이 얘기한 김연일의 모습은 선비다라고 하는 거죠. 선비의 모습이다. 상투를 틀고 있고 갓을 쓰고 있는 선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법정사 주지 김연일이 근래에 선도교 교지를 믿었는데 경찰의 선도교에 대한 단속에 불만을 품고 내지 관리를 도외로 쫓아내고자 하였다. 강창규 서류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윤소영 독립기념관 연구위원은 김연일은 승려라기보다는 승려의 외피를 두른 태을교 간부급 신자로, 태을교라고 하는 것은 그때 태을주를 읽기 때문에 그냥 태을교라고 했습니다. 태을교라고 한 거죠. 태을교 간부급 신자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성인 교수는요. 김연일이 불교 승려이면서도 증산의 가르침을 받아들여 나름대로 믿는 복잡한 사상적 배경을 갖는 인물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창민 전주대 교양학부 교수는요. 당시 불교와 성도교는 상호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융합되어 있었다고 보는 것이, 제주도에서는 융합되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당시 제주도에서만큼은 불교와 보천교가 명확히 구분된 시대가 아니었다. 안우상 박사님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철수 교수는 불교와 보천교를 명확히 구분하려는 것 그 자체가 지극히 지금의 시선이다. 현대적인 시선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주 보훈지청의 이대수, 거기 이제 공무원인가 봐요. 사건 관련자의 후손 상당수가 보천교 본소가 있던 전북 정읍에 그 본적을 둔 것을 확인했다. 이렇게 서류를 다 확인했다라고 하는 거죠. 사건 관련자의 후손들이 정읍에 본적을 두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보천교의 신자였었다라고 하는 거죠. 제주도 하원마을의 현지 연구에서 김창민 전주대 교수의 연구에 보면은 이렇게 시민들이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절간에서 스님들이 뭐 한 거라니까 기분이 좋지 않다. 사실은 사실대로 말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독립운동에 대해서 그것이 그 단체가 이건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절에 들어간 선도교, 보천교 등의 사례가 몇 가지가 있어요. 보천교 신도 조계성이 월정사에 거주했다라고 하는 또 기록이 있고요. 그다음에 태을교도의 검거에 관한 건 1919년에 있는데요.
증산상제의 수석 성도가 바로 김형렬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김형렬과 곽법경은 불교도라는 거짓 이름으로 암암리의 태을교도를 규합하여 자신의 사복을 살찌우려 하고 장내 동교의 단체적 세력을 이용하여 불온한 계획을 하려는 사실을 탐지하고 11월 11일에 검거에 착수했다라고 하는 일제의 기록이 남아있죠. 불교도라는 이름으로서 태을교도를 규합했다라고 합니다. 태운 김형렬 선생 및 비석을 보면요, 88명의 애국지사 충원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금산사를 거점으로 해서 독립운동 군자금을 조달하는 등의 국권회복 차원의 호국불교를 하였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김형렬은 곽법경을 찾아가서 태을교는 미신교로서 관원의, 그러니까 미신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관원들이 관원의 단속이 엄중하니 공공연하게 포교하는 일이 가능하지 못하나 곽법경은 다양하게 절신도의 권유에 힘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도를 표면적으로 절의 신도로 취급을 받도록 해달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도라는 태을교도 또 미륵불교도 뭐 이런 거죠. 바로 우리 교도를 표면적으로 절의 신도로 취급을 받도록 한다면 위봉사의 경비는 물론 승려의 수당들도 부담을 할 것이라 부탁하였다. 이에 곽법경은 승낙했고 태을교도는 표면적으로 위봉사의 신도가 되어서 공공연하게 위봉사 그 말사인 금산사 그리고 전주포교당에서 회합하여 태을교 포교를 하기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사례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법정사 항일 항쟁 바로 이어가지고 가장 심각한 타격을 받은 것이 선도교 보촌교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무원현이죠. 무원현 옥화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법정사 무장 항일 운동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이제 광주 지법으로 목포지청으로 이렇게 송치가 되게 되는데, 목포항은 면화 집접을 하던 곳입니다. 그게 보촌교도 검거 선풍이 이때 일었습니다. 그래서 1918년 10월 6일 7일에 법정사 항일 항쟁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1918년 10월에 제주에 있었던 제주신도 문인택이 조사를 피해서 교금 10여만 원을 면화포 안에 넣어 몰래 가지고 나오다가 목포에서 일본 경찰에 의해서 발각 검거되었는데, 이때 문인택 외 방주인 박종화를 검거하고 고문한 끝에 태을교 보촌교의 24방주 조직이 탄론하게 된다. 이 보촌교도 검거 열풍이 불었기 때문에 이제 잡힌 거죠. 그리고 태을교 간부들에 의한 대대적인 검거가 시작되었고, 태모 고수부님과 차윤칠 등의 교단의 지도자급 인사와 방주 18명을 체포하기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태을교도 선도교에 대한 검거 선풍이 전국적으로 이렇게 확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갖다가 무원현에 태모 고수부님이라고 하는 그때 선도교의 리더가 되는 분이 옥화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이걸 무원현 옥화 사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피해를 받은 것은 바로 이어서 이 보촌교도와 선도교도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1922년에 제주도에 내에서 보촌교 교인 수는 2만 명이었을 때 천주교인은 200명이고 개신교인은 500명이었다라고. 대부분이 뭐냐면은 보촌교 교인이었다. 그리고 제주도 바로 위쪽에 이제 부산이 있는데요. 부산도 역시 인구 4만 중에서 2만 명이 보촌교도였고, 한국인 불황마다 그들의 주문 태을주를 외우는 소리가 늘 흘러나왔다. 보촌교도의 영향력은 부산뿐 아니라 조선 전국으로 파급되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일본인들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뭐냐면 그때 당시에 제주도에 가장 많은 그 마을 사람 대부분이 뭐냐면은 바로 선도교인이었고, 그리고 법정사 항일운동에서 그 대표 주도를 했던 김현일은 승려의 자격을 얻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는 선도교나 또는 그 차경석 성도와 이렇게 같이 협력을 하고 있었던 보촌교도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사 항일운동의 주도 세력은 선도교, 보촌교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이제 MBC에서 만든 1990년대 이 법정사 항일 항쟁에 대한 다큐를 봤는데요. 그 다큐 앞부분에 뭐라고 나왔냐면 사이비 종교 보촌교라고 나옵니다. 사이비 종교 보촌교라고 나오고, 그게 아니라 불교의 어떤 승려가 한 것이다라고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지금 물론 항일 항쟁 기념관에서는 선도교라고도 이제 표현을 하지만 김현일 승려와 많은 승려들이 이렇게 합세를 했다라고 하는 식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종단의 어떤 독립운동 중에서 가장 알려지지 않은 것이 뭐냐면은 이 보촌교의 독립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왼쪽의 지도를 한번 보세요. 일본이 조사를 했습니다. 일제가 조사를 한 게 조선의 유사 종교다. 유사라는 말은
유사하지만 종교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항일단체라는 겁니다. 항일단체라는 건데 이거를 사이비 종교라고 해서 유사라는 말을 이때 썼다라고 하는 거죠. 조선의 유사 종교에 실린 천도교, 적색입니다. 적색 부분이죠. 보촌교의 분포도를 보시면 천도교가 이때 300만이었다라고 해요. 근데 천도교와 거의 비슷하죠. 오히려 보촌교가 검은색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제주도는 천도교는 없어요. 보촌교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학에서 이 동학의 원래 핵심 메시지는 수은 최재호 선생이 1860년에 하늘의 상제님의 어떤 명령을 받는, 천명을 받는 그 사건이 있습니다. 천상문답 사건이라고요. 지금도 천도교에서 가장 큰 기념일이 바로 1860년 4월 5일에 하늘의 상제님의 명을 받는 그 날을 천일이라고 해서 기념을 하고 있는데요. 동학에 대해서 우리는 천일이라고 하는 걸 알지 못하는데 상제라고 하는 분의 명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동학이 시작됐는데 천도교에서는 그분을 한울림이라고 이제 바꿔서 부르고 있죠. 동학에서 천도교로 가게 되었고, 그다음에 뭐냐면은 그 상제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조노를 증산이라고 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보촌교입니다. 결국에는 동학이 예비했다라고 하는 거죠. 동학에서 천도교가 되었고 동학이 예비하고 그리고 그분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보촌교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촌교는 미국 국무성에 밀러 보고서가 있는데 거기 보면 보촌교는 600만 명이다. 1920년대 초반에 밀러 보고서가 있습니다. 랜스포드 스티븐스 밀러 총영사가 있는데요. 이 총영사는 1913년, 17년, 그다음에 1919년, 20년대에 근무를 했었죠.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근무를 하고 1925년에 미국 국무성 보고서 중에서 뭐라고 썼냐면 보촌교가 600만 명이 넘는다라고 했어요. 당시에 우리 전국 인구가 뭐냐면 1800만 명. 그러니까 3명 중에 1명은 보촌교도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3명 중에 1명.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전부 다 한 곳에 모여가지고 같이 이렇게 태열주 주문을 외던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제가 대학생 때 저 파고다 공원 있잖아요. 서울에 파고다 공원 가면은 그때는 나이 드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거기 계시거든요. 그러면 저 그냥 물어봤어요. 인터뷰를 해가지고 이거 혹시 태울주라는 주문 아십니까? 아, 그거 마을 사람들이 전부 모여가지고 벽지를 새로 이렇게 만들고 그 안에 이렇게 모여서 청수를 모시고 태울주를 외웠다. 그 주문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를 저도 이제 직접 이렇게 들었었거든요. 간부만 55만 7천 명. 이라고 해서 거기에서 1인이 10인을 포기하여 간부가 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둘 때 당시 교인이 600만 명이 된다. 다수는 조선 독립이나 보촌교를 믿지 않으면 조선민족이 아니다라든지 이런 얘기까지 돌 정도로 대부분이 보촌교로 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 천도교는 어느 정도 알고 있지만 보촌교는 전혀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일제가 조사를 했는데 유사종교라고 해서 조사를 했잖아요. 자, 그래서 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학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동학의 동경대전 용담유사 그리고 3대 경전 도원기서를 보면은 1860년에 동학을 창도한 배경이 된 신비로운 사건이 있었어요. 수은최재호 선생이. 그때 수은최재호 선생이 매일 49일 수행을 하다가 결국에는 4월 5일이 되니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그 음성이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상제라고 한다. 너는 상제를 알지 못하느냐. 호천궁궐 상제님을 네가 어찌 알까 보냐. 내가 바로 상제다. 너는 상제를 모르느냐. 아까 김연일 승려라고 했지만은 내가 그 상제를 대행하는 불모황제가 된다. 그 옥황상제의 성덕 주인이 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게 어디서 나왔습니까? 불교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동학과 그리고 보촌교 선도교와 관련이 있는 겁니다. 수은이 상제와 만나 대담하는 광경에서부터 동학이 출발한다. 무국대도의 출발점이 바로 그 인격신가의 해우다. 이것이 동학의 성격을 규정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원기서에서 수은최재호 대신사 이렇게 얘기해요. 개벽 이후에 세상에서 상제님을 친히 모시고 문답하고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 있었냐? 내가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다. 내가 헛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니 세상이 혹 그렇지 않다 해서 나의 어떤 도가 뒤에 가서 변질이 된다 하더라도 나는 헛된 말을 한 것은 아니다. 그건 각기 운일 뿐이다. 그렇게 믿는 건 각기 운이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천도교로 가거나 보촌교로 가거나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도교는 독립운동의 어떤 투사가 되죠. 천도교인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34인의 민족 대표 중에서 천도교인, 동학신도죠. 동학신도가 15명, 기독교인 16명, 불교인 2명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손병희 선생은 우리가 만세를 부른다고 당장 독립이 되는 것은 아니요. 그러나 결의 가슴에 독립정신을 일깨워 주어야 하기에 이번 기회에 꼭 만세를 불러야 되겠소라고 하면서
3.1운동 전에 49일 동안 기도회를 해요. 그러니까 벌써 1월 초부터 전국의 교인들에게 49일 기도회를 실시할 것을 당부를 합니다. 이 49일 기도회가 뭐냐면 결국 동학은 이 21자를 전하는 것 뿐이다라고 해서, 동학이라고 하는 것은 천도교로 변해도 그것은 뭐냐면 시천주 주문을 외는 겁니다.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지, 지기금지 원희대강이라고 하는 이 21자 주문을 외는 거였다는 거죠. 그리고 뭐냐면 이어서 보촌교는 뭐였냐, 선도교는 뭐였냐, 그건 태열주 주문을 외는 겁니다. 훔치훔치 태열전상원군 훔리치하도래 훔리암리 사파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마을에서 주문 소리가 들리잖아요. 그럼 저거는 다 그 일제 헌병들이 다 잡아가는 겁니다. 주문 소리만 읽으면 그게 시천주 주문이 되었던, 태열주 주문이 되었던, 천도교가 되었던, 또는 보촌교가 되었던 간에, 그래서 나라를 잃은 암울한 시대적 상황에서 우왕좌왕한 민중들은 천도교나 보촌교를 구심으로 뭉쳐나갔다. 천도교는 3.1운동 만세를 이끌었고, 보촌교는 식민지 민중들에게 민족 정신을 고쳐시켜 국권 회복을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하였습니다. 비밀 결사적 조직운동을 펼치고 물산장려운동도 전개하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들을 뭐냐면은 보통의 종교라고 하면은 보통의 종교와 달리 유사종교라고 규정을 해서, 이 유사종교는 뭐냐면 경무국에서 담당을 합니다. 헌병 경찰이 담당을 한다는 거죠. 그건 뭐냐면 항일 단체로 보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제시대 공인종교라는 건 무엇이냐, 일제시대는 특히 공인종교라고 하여 일본의 전통적 신교, 그 다음에 교단적인 차원에서 창씨개명과 친일 노선을 공식화한 불교, 기독교만을 공식적인 종교라고 인정을 했다. 유사종교라는 건 뭐냐, 공식종교 이외의 종교들을 비슷한 종교, 사이비 종교라고 해서 반일민족 종교 보촌교는 유례가 없는 보촌교 신법까지 만들어서 탄압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친일 언론이었던 조선 동아를 무기 삼아서 보촌교의 어두운 면만 집중적으로 부각시켜서 유사종교와 사이비 종교화 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촌교를 다시 제대로 한번 알아보자라고 해서 국회에서도 보촌교 학술대회도 이렇게 했는데요. 그때 나온 그 민주당의 전해숙 국회의원은 이렇게 증언을 했어요. 보촌교 차천자의 첫 며느리가 저의 시 고모부입니다. 그리고 시 외조부가 12방주 중 한 분이에요. 그때 독립자금 대다가 고문당하시고 돌아가셨다라고 이렇게 증언을 하고, 행방불명되고 그 자손들이 고난을 당해서 뿔뿔이 흩어지고 행방불명되고 고통을 많이 받았다라고 이렇게 증언도 했습니다. 김구 주석이 귀국을 하면서 정읍 보촌교에 많은 빚을 졌다, 정읍에 많은 빚을 졌다라고 하는 내용도 했습니다. 보촌교는 인적 물적으로 상해 임시정부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조선일보에 1920년에서 40년의 기사가 있어요. 항일 기사를 전부 조사를 해보니까 기독교, 천주교, 불교, 유교, 천도교, 청림교가 있는데 보촌교 하나의 건수, 그러니까 항일 기사의 건수를 다 합한 것도 그 보촌교보다 많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항일 기사를 보면요, 보촌교 또는 태을교 또는 훔치교, 선도교라고 하는 그 항일 기사의 건수를 보면 147건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보면은 종교단체의 항일 건수가 가장 많구나. 그 다음에 뭐냐면 조선일보뿐만 아니라 동아일보, 시대일보 다 합해서 보니까, 이 다 합해서 보니까 똑같습니다. 종교단체의 항일 기사 중 40% 이상이 보촌교 관련 기사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보촌교를 지금도 어떤 전체는 아니지만 일부는 사이비 종교, 유사 종교라고만 인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부끄럽게 여기고 조상들이 이 보촌교를 신앙을 했다라는 걸 숨기고 그러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독립운동 판결문을 봐도 321건, 국가기록원의 독립운동 판결문 중 보촌교 관련 건수가 중복된 건수를 제외하고서라도 321건이 확인이 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1921년, 24년, 25년 여러 가 있는데요. 3.1운동의 48인 중에 임규가 보촌교 신자였죠. 보촌교의 형평 사장이었던 임규는 보촌교도로부터 5만 원을, 지금으로부터는 수십억인데요, 5만 원을 받아서 라용규를 통해서 임시정부에 전달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보촌교의 재정간부였던 김홍규는 독립자금 10만 원을 조성을 했다는 혐의로 일본 경찰에 투옥이 되어서 지금은 현충원에 안장돼 있는데, 이 김홍규의 아들이 누구냐면 지금 불교계의 가장 위대한 학승으로 이제 탄어 기념관도 있죠. 저 서초구에 가면은 탄어 기념관이 있습니다. 탄어 스님이 있는데요, 부친 김홍규의 영향으로 보촌교 신앙을 하다가 교주 차경석의 후계자로도 길러졌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차경석
성도가 사망을 하면서 그것이 이제 물거품이 되었지만 후계자로 길러질 뻔 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보총교에 검거 열풍이 있었다. 임시정부 자금만 보낸 것이 아니라 실제로 뭐냐면은 1920년엔 청송군에서는 교도 3천여 명을 체포를 하고 고문치사한 자가 수십 명에 이르고 기소된 자가 700여 명. 엄청난 사건이죠. 기소가 700여 명이 이르렀다. 그리고 9개월에서 최소 2년 6개월의 징역을 받은 사람조차도 129명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겁니다. 법정상 항일 항쟁보다도 훨씬 더 많은 또 숫자의 검거가 당하기도 했습니다. 1921년에 선도라고 되어 있죠. 선도를 표방하고 국권 회복을 도모하던 비밀단체가 대검거되었다. 동아일보를 보면은 태열교도가 공안 방해로 대검거가 되었는데 안동에서도 아까는 3,000명이었잖아요. 안동은 300명 이상이 검거되었다라고 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국권 회복을 목표로 하는 태열교도 대검거 이렇게 되어 있고요. 국민대표회의에 보총교 대표가 3인이 이렇게 참석을 했고 그중에서 참석하는 사람이 의열단에 가입해서 독립투쟁을 전개했다라고 하는 내용도 있고요. 김좌진 장군에게 군자금을 주었는데 한 번은 5만 원을 주고 한 번은 2만 원을 주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는데 지금으로 보면 수십억에 해당이 됩니다. 이 자금을 가지고서 뭐냐면 김좌진 장군이 이제 청산리 전투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1924년이에요. 이제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걸 다시 부활해야 되는데 라고 하면서 신민부를 부활할 때 자금으로 쓰였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만주 지역에 이 신민부가 있죠. 신민부가 김좌진 장군 있었던 곳인데요. 2만 원, 5만 원, 7만 원이 들어간 거죠. 그리고 만주 지역의 정의부도 군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내 보천교와 연결이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단재 신채호 선생의 부인이 있습니다. 박자혜 여사도 보천교의 간부였어요. 그래서 부인 박자혜 여사도 김철수 중원대 교수에 의하면은 박자혜 여사도 보천교 신도였습니다. 당시 선하사급의 여성 간부였습니다. 1924년 초에 독립단체 정의부가 결성된 후 군자금을 모집하기 위해 정의부 요원이 국내로 파견되었을 때 박자혜 여사가 보천교 북방주인 한규숙을 중개하였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보천교에 대한 게 많아요. 보천교의 독립운동, 임시정부 전달이라든지 여러 가지 독립운동이 대단히 많은 독립운동을 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1936년에 이제 보천교의 차경석이 사망을 하면서 일제가 즉각적으로 보천교를 강제 해산을 시키고 완전히 보천교 해산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정읍에 있는 보천교의 본소인데요. 여기 큰 궁궐 같은 곳이 이제 11전이라고 합니다. 이 11전이 이때 해체가 되죠. 정읍에 있던 보천교 본소 중심 건물인 11전이 일제에 의해서 강제 경매 해체가 되어서 어디로 가냐면은 조계종의 조계사 대웅전의 건설 재료로 쓰이게 됩니다. 이게 11전이잖아요. 이 11전인데 현재 종로에 가보시면은 조계사의 대웅전이 있죠. 조계사의 어떤 본부가 있죠. 그 조계사의 대웅전이 큼지막하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보천교 11전을 창틀까지 그대로 이전해가지고 그대로 가져간 거예요. 그래서 조계사의 대웅전을 그대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똑같죠. 거의 똑같죠. 그래서 11전 터는 그렇게 해서 폐허가 되었습니다. 이 보천교의 단체 자체는 없어졌어도 뭐냐면은 독립운동을 한 행적과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11전을 뜯어가서 조계사 대웅전을 만들었지만 우리 보천교 단체가 독립운동한 것을 갖다가 불교의 어떤 독립운동이라고만 얘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불교의 승려와 협력해서 보천교 선도교 신료가 협력을 해서라고 이렇게까지는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을 갖다가 불교가 주도를 해서 그리고 다른 뭐 종교는 없는 양 그렇게 얘기하는 어떤 그런 설명문도 다수가 이렇게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사실은 사실대로 그대로 이 법정사 항일 항쟁을 보아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할 텐데요. 그리고 이제 1930년대는 이것이 이제 1936년에 차경석 성도가 사망을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강승태 이분이 그 이전부터 이 보천교를 하고 있다가 무국대도교를 창안합니다. 강승태의 무국대도교가 있는데 독립운동 아까 서원을 추진을 하셨잖아요. 무국대도교가 있습니다. 이 무국대도교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조성현 교수는요. 보천교에 대한 거부감이라기보다는 무국대도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뭐 선도교에 투사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또 뭐 얘기를
주장을 하시는데요. 이 강승태 무국대도교를 보면 제가 자세한 건 모르지만은 자 이제 한국 향토 문화 전자대전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강승태는 제주도의 무국대도교 교주로 1936년 1월부터 37년 12월 사이에 900여 명의 신도를 모집하였다. 강승태는 무국대도교 창설 협의 협상에서 조선 독립을 언급했다. 아니 무국대도교를 창설하는데 뭐 종교단체라고 치면 그 종교단체를 창설하는데 벌써 조선 독립을 언급을 해요. 일본 왕을 비방을 합니다. 지속적으로 신도들에게 일본 왕과 일본 군대를 비방하며 항일의식을 고취시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국대도교가 조선을 독립시킬 것이다. 일본 왕은 기운이 다했다. 일본은 패망할 것이다. 우리에게 조공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중일전쟁의 발발은 일본의 기운이 쇠하였음을 말해주는 것으로 당연한 거죠. 패망의 운명이니 이제 징병에 응하지 마라 라고 하는 걸 주장을 했습니다. 당연한 주장이죠. 일본의 패망과 조선의 독립을 공공연히 언급하며 포교활동을 전개하였다라고 이렇게만 쓰여져 있습니다. 잘못된 게 없잖아요. 1924년 영광한 증산이 천지대도를 전수하고 인장을 주며 포동만이 나여 도탄에 빠진 중생을 제도하라 하였다. 그 후 1심으로 수도하여 1936년부터 도명을 무국대도라고 하고 포교를 시작했다. 1937년 다음 해죠. 일황불경, 일왕에게 불경한 죄, 치안유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되어 복역하다가 해방 이후에 풀려났다. 1937년부터 구속되어서 들어갔어요. 거의 10년을 들어갔습니다. 바로 만들자마자 포교를 시작하자마자 이게 뭡니까? 항일단체죠. 항일단체. 그가 뭘 한 게 없어요. 이 내용을 보면은 아 이건 독립운동단체네 이렇게밖에 생각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도 사이비 종교나 유사 종교로 인식을 하고 있다. 특히 서훈을 담당하는 전문가들이 있겠죠. 전문가들이 이 종교를 가지진 않았잖아요. 기독교를 하든 불교를 하든 지금의 어떤 그런 종교들을 가지고 있을 텐데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제주도에 무국대도교라고 있죠. 예, 이게 기사가 나온 겁니다. 그리고 세계통일 일국을 건설한다. 세계통일 일가를 건설한다. 그리고 그 옆에 보면 후천 5만 년의 영화를 누리리라라고 했습니다. 이걸 미신이라고 했죠. 그리고 불경죄라고 했습니다. 육군형법 위반, 해군형법 위반, 보안법 위반. 이거 독립운동가들이 잡혀가는 위반 죄들이에요. 그리고 보면 무국대도교, 그리고 후천 5만 년. 이게 어디서 나왔습니까? 동학에서 나왔잖아요. 동학이 사이비 종교라고 생각하십니까? 동학이 유사 종교라고 생각하십니까? 동학의 새 시대의 선언이 뭐냐면 우리가 못 배워서 그런 거예요. 동학하면 인내천이라고 하고 동학하면 동학혁명만 배우고 그렇기 때문에 동학의 원래 본질 메시지를 모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동학의 창도 사건, 그 신비한 천상 문답 사건도 모르고 무국대도라고 하는 말이 동학의 본질이라는 걸 모르고 있기 때문에 무국대도교가 나오니까 이게 무슨 말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후천 5만 년을 얘기했다? 그 동학에서 얘기한 거잖아요. 무국대도를 닦으니까 5만 년의 운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과학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저기 코스모스라고 하는 다큐에서는요. 간빙기 5만 년이 지났고 앞으로 인간이 살 수 있는 간빙기 5만 년이 남아 있습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거든요. 사회자가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5만 년이잖아요. 이게 동학에서 먼저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빙하기 간빙기의 주기가 약 10만 년에서 13만 년이다. 이게 지금 과학으로 밝혀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뭐냐면은 간빙기가 이제 5만 년 지나서 간빙기 5만 년 남았다라고 하는 그 5만 년의 운수를 받는 전환점이다. 개벽 후 5만 년, 이게 선천 5만 년이고 그 다음에 뭐냐면 5만 년 앞으로 운수가 있다. 이게 후천 5만 년이잖아요. 동학에서 이미 선언을 하고 그것이 뒤에 가서 선도교, 보천교, 증산도 전부 다 5만 년의 운수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5만 년의 운수를 얘기했다고 해서 미신일까요? 동학 김구 선생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그 당시에 그 가난하고 경제력 힘도 없고 군사력 힘도 없는데 앞으로는 우리를 지키는 건 문화의 힘이다라고요. 아무도 믿질 않았어요. 문화의 힘? 우리가 무슨 문화의 힘까지 있어? 경제도 이런데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80년, 90년이 지나면서 지금 김구 선생의 문화의 힘을 실감을 하잖아요. 선각자적인 그런 어떤 메시지가 동학에서 나왔다. 동학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이때 160년 전에 얘기한 게 12제국 괴질 운수 다시 개벽 아닐런가라고 했는데 지금 이런 괴질이 퍼지고 있는 3년째 퍼지고 있는 그런 형국에 지금 원숭이 두창 들어오고 새로운 병난들이 들어오고 있는 이 시대에 대한 선언이 160년 전에 동학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실 알고 보면 조선의 20세기 종교의 원점은 동학이다.
무국대도라는 동학의 원점으로부터 모든 종교의 활동이 전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주의 민족종교 독립운동가의 공동 서원 신청을 이렇게 작년이죠. 2021년 작년에도 이렇게 하셨고 줄기차게 끊임없이 이렇게 공은 서원 신청을 하고 있는데 이 민족종교에 대해서는 이 타이틀이 이런 서원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그런 어떤 현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무국대도의 독립운동에서는 670명이 경찰에 연행됐다. 이들은 일본을 부정하고 조선의 독립운동을 위한 각종 제사를 지냈다. 일본이 치르는 전쟁에 참가하지 않겠다고 공언을 했다. 서훈 추진위는 당시 연행된 사람 중 67명이 광주검찰로 송치되고 23명이 기소되고 1명은 옥사했고 20명은 징역형을 살았다. 제주에서 한의사이자 한학자인 강승태는 증산 연구에 몰두해서 무국대도를 주창하면서 신도를 모았다. 일본 패망, 조선 독립, 지구촌 종교계 혁신 등으로 등을 얘기했는데 사이비 종교로 탄압을 받았지만 굴하지 않고 옥고를 10년간이나 치르게 되었습니다. 이런데 이 무국대도에 대해서 무국대도 교회관에서 독립운동이 허용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지금의 현실이라는 거죠. 결론을 내면 이 보천교회 독립운동, 무국대도의 독립운동 제대로 인정받기를 바랍니다.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의 이러한 어떤 문화뿐만 아니라 정신문화까지 파괴한 것이 일본의 제국주의인데요. 한라산 산신제 1908년에 일제에 의해 금지되었습니다. 금지되었다가 해방 이후에 주민들에 의해서 부활되어서 지금까지 이제 산신제가 지내지고 있죠. 일제가 측량을 이유로 경찰을 동원하여서 삼성혈을 짓밟는 그런 어떤 모습이죠. 분노를 자아낼 수밖에 없는데요. 이 삼성혈도 지금 다시 온전히 이렇게 보존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주 성내에는 고족도를 보면은 1900년대 전후한 시기에 그려진 지도로 여기 보면 칠성대가 있었어요. 7개의 어떤 7개의 북두칠성이 땅에서 이렇게 칠성대의 모습으로 여기에서 제사도 지냈습니다. 1926년에 매일신보를 보면요, 제주 성안에 북두칠성의 형태로 7군데에 세워졌던 칠성단에서 그때 순종이 돌아가셨을 때, 순종 황제가 돌아가셨을 때 여기에서 제를 지내고 흐느끼는 그런 모습들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920년대 후반까지는 이 칠성단이 존재를 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일제가 다 걷어냈죠. 일제가 다 걷어냈습니다. 실제로 이 강문규 선생의 탐나왕국을 보면 하늘에는 북극성, 북두칠성, 한라산에는 백록담을 북극성으로 삼은 칠성암이 있다. 그리고 인간 세계는 탐나성 안에 삼성혈을 북극성으로 한 칠성대가 세워졌다. 그야말로 탐나는 천지인이 이래가 되는 별나라였다 할 수 있다. 도성 안에 칠성대를 세웠다는 것은 탐나국이 백성들에게 칠성신앙을 국교로 반포했던 것과 다름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기념비나마 이렇게 복원을 해놨잖아요. 뭐 7군데가 있는데 요 앞에서부터 바깥으로 다리를 건너가지고 나가서 보면은 7개의 기념비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작년에 왔을 때 이걸 하나하나 다 찾아봤어요. 7군데를 뭐 더 가이드 잘 아시는 분이 찾았기 때문에 1시간 만에 다 찾아서 7군데에서 이렇게 사진을 찍었던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북두칠성 이렇게 그 기념비도 이렇게 세워서 북두칠성도 어느 정도 이렇게 복원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고유의 정신문화를 그대로 간직한 것이 이렇게 바로 제주도인데요. 제주도에서 우리의 사라진 독립운동사, 그리고 우리의 어떤 원시에서부터 비롯된 우리의 어떤 토종 민족 종교의 어떤 독립운동사도 되찾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 시간 독립운동가의 역사관, 그리고 제주도의 항일항쟁, 특히 법정사 항쟁과 무국대도교의 항일항쟁에 대한 어떤 공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